네, 안녕하세요. 저는 소풍벤처스 기후네트워크 TF 팀장을 맡고 있는 유서영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도 온라인으로 또 오프라인으로 많은 분들께서 참석해 주셨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쭉 제가 얼굴을 살펴보니까요. 지난 3월 월간 클라이밋에서 뵀던 분들도 계시고 또 지난번에는 온라인으로만 참석해 주셨다가 오늘 또 오프라인으로 자리해 주신 분들도 계시고 또 새롭게 신청해서 와주시는 분들도 계신데 정말 모두 다 반갑고 환영합니다. 제가 그 4월 월간 클라이밋 시작을 하기 전에 좀 분위기가 지금 여기 굉장히 무르익고 있어서 짧게 이벤트를 하나 진행해 볼까 해요. 괜찮으시죠? 네, 첫 번째 이벤트입니다. 혹시 지난 3월 월간 클라이밋에 현장에 나 왔었다 하시는 분 계실까요? 나 현장에 왔었다. 네, 저기 손을 번쩍 들어주셨어요. 제가 자기소개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이크 좀 전달해 주시겠어요? 네. 네, 짧게 소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인사하게 돼서 영광입니다. 인테그라 DNC 박윤민 실장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조금 더 해주셔도 되는데. 화이팅! 네, 알겠습니다. 화이팅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그 2번 연속 오프라인으로 참석해주신 분께는 지난 월간 클라이밋에서 발제하셨던 이옥수 상무님의 그린워싱 주의보라는 책을 선물로 곧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만 하면 좀 아쉽잖아요. 하나 더 있습니다. 혹시 정답 아시는 분들은 바로 말씀하지 마시고 손 들어주세요. 자, 제가 6퀴즈를 해보겠습니다. 자, 퀴즈 나갑니다. 4월 22일은 이날입니다. 올해로 53주년을 맞은 이날은 1969년 미국 캘리포니아주에서 발생한 해양기름 유출 사고를 계기로 환경 문제에 대한 관심을 높이기 위해 만들어졌다고 하는데요. 이 날은 무슨 날일까요? 가장 먼저 손 드신 분, 저기 분홍색 셔츠 입으신 분? 네, 제가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네, 얼스데이 아닌가요? 네, 정답은 얼스데이. 네, 지구의 날 정답입니다. 네. 오늘이 4월 20일이에요. 이틀 뒤면 지구의 날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구의 날을 한번 기념하고자 짧은 이벤트를 해봤고요. 제가 정답 맞추신 분께는 지구와 환경을 생각하는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만드는 동구밭 가꾼 비누를 선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런 이벤트 괜찮나요? 네. 지금 온라인으로 보고 계시는 분들도 나중에 이런 이벤트 참여하시려면 꼭 오프라인으로 오셔서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오늘 행사에 앞서 소풍벤처스와 월간 클라이밋 프로그램을 잠시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소풍벤처스는 2008년에 만들어진 임팩트 투자사입니다. 지금까지 120여 개가 넘는 스타트업에 투자를 해왔고요. 저희가 2021년부터는 기후 환경 스타트업들에 주로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올해부터는 매월 월간 클라이밋을 진행하면서 다양한 기후 아젠다들을 다루고 있고요. 지난 3월에는 이제 그 국가 기본 계획을 브리핑하면서 다양한 산업에서의 기회나 위기를 좀 맞이하는 스타트업들을 좀 소개하는 시간들을 좀 가졌습니다. 앞으로도 월간 클라이밋은 기후 기술 스타트업들을 조명하고 정책, 기술, 산업 동향 등 다양한 인사이트들을 이제 담아서 매월 진행할 예정이니까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뒷페이지로 쭉 넘겨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4월 월간 클라이밋으로 넘겨주세요. 네. 최근에 산불, 가뭄, 홍수 등 기후변화로 인한 자연재해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기후 리스크를 예측하는 기술이 급부상하고 있는데요. 지난 얼마 되지 않았던 것 같아요. 불과 열흘 전에도 강릉에 큰 산불이 있어서 모두의 우려를 샀는데요. 기상 예측과 재해 방지 분야는 비용도 굉장히 많이 들고 직접적으로 탄소 배출량 감축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인식이 있기 때문에 투자나 지원에서도 우선순위에 상당히 밀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재난이 발생하면 인명 피해가 발생할 뿐만 아니라 비즈니스적으로 또 사회 인프라적으로도 굉장히 큰 리스크가 있기 때문에 이를 예측하고 피할 수 있는 기반 기술인 기후 예측 기술이 굉장히 중요해지고 있는데요. 특히 챗 GPT의 시대가 열리면서 AI와 빅데이터 기술이 더욱 주목받고 있습니다. 오늘은 기후 적응 기술, 데이터로 기후 재난을 예측하는 스타트업을 주제로 준비를 해보았습니다.
일부 C 인사이트에서는 기후 적응 기술이 무엇인지부터 시작해서 산업 및 정책 관점에서 기후 적응 솔루션의 중요성을 다뤄볼 예정이고요. 2부 C 스타트업에서는 AI, 인공기술, 빅데이터 기술을 활용해서 기후 리스크를 예측하는 솔루션을 개발하는 스타트업들의 사례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제가 처음 모실 때는 몰랐는데 막상 모시고 보니까 굉장히 유명한 분들을 많이 모셨더라고요. 오늘 발제 여러분들에게 굉장히 귀한 시간이 되실 거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그럼 첫 번째 발제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1부 C 인사이트입니다. 1부에서는 한국기상산업기술원 기상기후 빅데이터 센터 방철한 센터장님을 모시고 기후 적응 기술에 대한 소개와 기상 빅데이터를 활용한 비즈니스 기회를 살펴보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방철한 센터장님 위로 모셔보겠습니다. 여기서 하면 되는 건가요? 예. 반갑습니다. 방금 소개받은 방철환입니다. 예, 방금 뭐 이력에 WM 전문위원도 적어놓고 했는데 이 자리에는 대한민국 의장으로 계셨던 분도 있어가지고 제가 그런 분 앞에서 이렇게 발표를 하게 되니까 상당히 뭐 부담스럽기도 하고 그렇지만 여기 이제 기상학에 대해서 잘하시는 분도 있고 처음이신 분도 있지만 오늘 설명을 통해서 좀 인사이트를 가져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인사이트라고 하면은 이제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일단은 기상기후 빅데이터를 활용한 기후 적응 솔루션에 관련된 인사이트를 여러분에게 심어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제가 많은 장표를 준비를 했지만 주어진 시간이 20분밖에 안 되기 때문에 상당히 속도감 있게 진행을 할 텐데 궁금하신 점은 나중에 끝나고 Q&A 시간에 한번 이야기해 주시고요. 예, 그래서 이거를 넘기는 그리고 제가 이제 소개를 받을 때 한국기상산업기술원 지금 소속으로 기상기후 빅데이터 센터라고 돼 있었는데 이 기관은 기상청 산하 공공기관입니다. 그래서 그런 점에서 착안을 해주시고 오늘 발표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기후 적응 기술이란 어떤 의미가 있는지 그리고 거기에 사용되는 기상기후 빅데이터의 개념과 가치는 어떤 게 있는지 그 데이터를 확보를 어떻게 하고 활용을 어떻게 하는지 여기까지 제 발표 내용인데 네 번째는 기상기후 산업 진입 가이드라고 되어 있는 부분은 제가 발표 시간에 다 담기에는 시간이 부족하기 때문에 자료로 가름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향후에 자료를 받으시면 창업이나 어떤 사업 지원을 받을 때 어떤 게 있는지 자료를 보고 확인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기후 적응 기술에 관련돼서 많은 이야기들이 있지만 요즘에 트렌드가 챗 GPT에게 한번 물어보는 게 있어서 한번 물어봤습니다. 물어봤더니 이런 이야기들을 하네요. 이제 보면은 기후 적응 기술은 개인, 지역, 사회 및 국가가 기후 변화에 영향에 적응하도록 돕기 위해 고안된 도구, 기술 및 전략이다. 기후 변화로 인한 위험과 취약성을 줄이는 것이다. 이렇게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는데 뭐 어떻게 보면 당연한 이야기죠. 쉬운 이야기이기도 하고. 지구는 그런데 절대 중단되지 않습니다. 인류가 종식될 수 있는 위기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기후 적응 기술이라는 부분에 접근을 할 때 절박함으로 접근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 보시면 여러 가지 위험 기상 사례들이 있습니다. 뭐 너무나 다 잘 아시겠죠. 근데 여기에 있어서 뭔가 대응을 하려면 과거에 어떻게 됐고 미래에 어떻게 될 것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데이터 분석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기상 데이터가 거기에 사용이 되는 가장 중요한 요인이라고 생각이 되고 여기 가운데 있는 이야기들은 뭐 대부분 아시겠지만 한 번 더 설명을 드리자면 결국에 기상 데이터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기후 변화, 온난화 시대에 왜 겨울에도 겨울에 덥지 않고 더 추운가 뭐 이런 의문들을 많이 가지지 않습니까? 데이터 분석을 해봤더니 북극과 중위도 지역에 온도차가 많이 났을 때는 정상적일 때는 제트 기류가 이렇게 흐름이 좋아서 찬 공기가 갑자기 내려오거나 하는 사태가 벌어지지 않지만 지금 이 온도차가 줄어들면서 제트 기류가 파동이 심해집니다. 그러다 보면 찬 공기가 댐이 무너질 때 흘러내리듯이 우리나라 쪽으로도 오고 이렇게 중위도 지역으로 쑥 내려오면서 어떤 그 한기가 찾아오거나 이상한 현상들이 많이 일어난다는 거죠. 여러분들은 뉴스를 통해서 많이 접했겠지만 결국에는 기상기후 데이터를 통해서 분석한 결과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을 우리나라에서도 기후 테크라는 개념을 가지고 접근을 하고 있는데 최근에 대통령 직속 탄소중립 녹색성장위원회에서는 기후 테크를 크게 5개 분야로 구분을 했습니다. 총 5개 중에
상위에 있는 4개는 주로 탄소 저감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5번째는 지오테크 부분이 있는데 기상 정보를 활용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많은 내용을 다 다룰 수는 없지만 탄소 저감에 관련된 부분은 일단 그 접어두고 지오테크에 관련된 부분으로 오늘 좀 이렇게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가 지오테크에 접근할 수 있는 분야가 상당히 많지만 대표적으로 이런 사례들을 뽑아봤습니다. 스마트팜, 그리고 워터 매니지먼트, 또 그 재생에너지, 그리고 스마트 시티, 또 그리고 얼리 워닝 시스템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 분야가 특히 우리나라에서는 앞으로 풀어가야 될 어떤 과제가 너무나 많습니다. 왜 그러냐면 농업 파트는 우리나라는 지금 OECD 식량 자급률 최하위국입니다. 그리고 물 스트레스국, 의아할 분들도 많겠지만 우리나라 비가 많이 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너무 여름에 집중적으로 옵니다. 그러면 그 이외의 계절에는 건조해서 항상 문제가 생깁니다. 결국에 물 스트레스국으로 분류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재생에너지 분야도 우리나라에 보면 태양광 판넬이 무지하게 많지만 그런데도 아직 재생에너지 비율이 8% 정도밖에 안 됩니다. 중국도 30%, 그리고 일본도 20%를 돌파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지금 가야 할 길이 상당히 멀죠. 그리고 스마트 시티, 어린 워닝 시스템 이런 것들 우리가 풀어가야 될 과제들이 많다. 우리가 기후 적응 기술에서 해야 될 것들이 많다라는 의미이기도 하죠. 그렇다면 여기에 사용되는 기상기후 빅데이터의 개념과 가치는 무엇이냐? 기상기후가 뭔지 일단 대면을 해야 됩니다. 이 그림은 지구에서 물만 모두 모았을 때 그리고 공기만 다 모았을 때 이렇게 생겼습니다. 처음 대면하시는 거죠. 이 친구들이랑 친해지고 잘 파악을 해야 우리가 기상기후 데이터에 대해서 기술적으로 접근이 가능합니다. 아까 그 공기대를 지면에 실제 깔려 있는 모양들을 보면 이렇습니다. 실제 대기 현상이나 기후 현상이 일어나는 것은 대륙권에서 주로 난다고 볼 수가 있는데 지도상에서 우리나라를 눕혀놓고 깔아보면 이 정도 높이밖에 안 됩니다. 사람들이 기후변화 하면은 하염없이 높은 하늘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실제로 얼마 안 높습니다. 상당히 얇기 때문에 이 정도 높이면 여기서 한 사당역 정도, 한 10km 정도밖에 안 됩니다. 생각보다 얇다는 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공기가 엄청나게 민감하다는 겁니다. 우리가 뭔가 조금만 잘못해도 여기 영향력은 가해지는 정도는 상상 초월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기후 변화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아시겠지만 원래 기후 변화라는 것이 없다가 생긴 게 아니라 지구의 어떤 태생적인 한계 때문에 생길 수밖에 없는 현상들이 있습니다. 지구가 23.5도 기울어 있기도 하고 이게 세차 운동 때문에 주기적으로 이렇게 돌아갑니다. 그리고 자전축의 변화, 축도 이게 변화되기도 하고 이런 것들이 다 모여지면 이제 남극 빙하 기후 분석을 해보면 한 11만 년 정도에 한 번씩 이렇게 큰 진폭으로 변화가 되는데 이런 기후 변화가 있다가 최근에 일어난 기후 변화는 여기 하키스틱 그래프라고 해서 인류에 의해서 급격하게 온도가 높아진다. 여기에 대해서는 제가 말하지 않아도 여러분들 다 동의하실 걸로 생각이 됩니다. 이런 현상이 벌어지는데 이 현상을 지금 더 증폭시키는 현상들이 있습니다. 태양이 빙하에 반사가 되는 퍼센테이지가 과학적으로 보면 80에서 90% 반사가 된다고 하는데 이게 다 녹아 없어진다고 가정을 해보면 다 바다로 흡수가 되겠죠. 가속이 됩니다. 가속이 되면 동토층이 녹으면서 온실가스가 더 발생하는데 메탄이 지금 무진장 많이 나오고 있는데 메탄은 이산화탄소보다 그 온실 효과가 30배 정도가 더 높습니다. 이런 현상이 계속이 되면 이산화탄소가 엄청나게 많이 나온다는 건 뭐 누구나 알 수 있겠지만 이건 작년에 뉴스를 캡처를 했는데 이산화탄소 농도 420ppm 돌파, 410만 년 만의 기후 위기.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때 당시하고 지금 기상 사태 그 기후 조건이 비슷하다는 건데 410만 년 전에 어떤 상태였냐면 지금보다 3도 정도 더 높았고 한 25m 정도 해수면에서 높았어요. 그게 무슨 의미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환경에 지금 적응하는 게 사람만 적응하는 게 아니라 식물도 적응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벚꽃 축제 한다고 하는데 벚꽃이 너무 빨리 피어서 벚꽃 없는 벚꽃 축제가 진행이 됐는데 식물이 적응하는 건 생각보다 빠릅니다. 여기에 이제 잎사귀가 있습니다. 광합성을 해야 돼서 기공이 여닫히는데 이산화탄소가 너무 많으니까 광합성을 하기 위해서 잎을 조금만 열어도
이산화탄소가 확 들어가겠죠. 그래서 얘네들이 그 기공을 닫기 시작합니다. 그렇다면은 그 안에서 일어나는 증발산 효과들이 없어지면서 대기의 수증기가 많이 줄어들게 되고 그 어떤 증발열을 뺏어가는 그 열들이 그대로 남아 있기 때문에 대기가 더 건조해지고 가속화가 되는 효과들 이런 것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빙하가 여기부터는 약간 불편한 진실이기도 해서 나중에 자료에 제가 뺐습니다. 논란의 요지가 있어서. 근데 발표 시간에만 그냥 이런 게 있구나 정도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은데 빙하가 녹아 없어지면 약간 통나무를 물에서 이렇게 눌렀다가 띄워버리면 솟아오르듯이 지판도 그런 식으로 올라옵니다. 이게 이제 북극에는 대륙이 없지만 남극의 대륙이 그런 현상이 있고 그린란드에도 그런 현상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판이 그런 식으로 움직임이 강해지면 중위도 지역에 있는 지진이 증가할 수도 있다는 논문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지금 설명드리는 부분도 일종의 기후재난이 아닐까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특히나 우리나라 지금 서쪽에 있는 중국이란 나라는 탄소 배출 감축을 위해 원전을 150기 정도 더 짓겠다라고 발표하고 있는데 이렇게 되면은 보십시오. 보기만 해도 되게 무섭지 않습니까? 하나라도 지진이 나서 문제가 생겼을 때는 3일 내로 우리나라 전역이 피해 구역으로 들어가는데 여기에 대해서도 기후 재난으로 생각을 하고 대처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슈가 있는 게 이것도 기후 변화로 인한 에너지 문제이기도 한데 수자원을 많이 확보하고 전력을 생산하기 위해서 여기 스촨성 이 부분에는 산샤댐이라는 댐을 만들었습니다. 이 댐은 소양강댐의 한 14배 정도 되는데 물이 엄청나게 많겠죠. 지판이 눌립니다. 결국에 스촨성에서 스촨성 대지진이 일어났던 적이 있죠. 중국에서 연구 결과 그 어떤 물의 수압 때문에 그런 현상이 일어났다는 일부 주장도 지금 제기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에어 폴루션 부분도 우리가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 부분도 제 생각에는 일종의 기후 재난이다라고 생각이 되는 게 지금 에너지 문제 때문에 여러 문제도 있지만 중국의 공장이 몰려 있죠. 근데 여기 이제 재미있는 사이트가 있는데 얼스쿨이라는 사이트 들어가면 여러분도 나중에 시간 되실 때 한번 들어가서 보십시오. 여기 보면은 이제 전 세계적으로 위성이나 나사에서 관측되는 자료들 또 유럽에서 ECMWF에서 제공하는 자료들을 여기 다 표출을 이쁘게 해놨습니다. 여기에 가서 이제 케미컬 부분에 윈드, CO라는 게 일산화탄소 요 농도들이 표출된 사례입니다. 하나의 예시인데 이게 어떤 의미냐면 일산화탄소는 석탄 어떤 그 발전을 태울 때 나오는 그런 물질이죠. 그럼 어떤 의미겠습니까? 그리고 이것만 보면 편서풍을 타고 우리나라로 들어오는 위험만 있는 게 아니라 기후 변화 때문에 저기압이나 고기압대가 한 곳에 오래 머물 때가 있습니다. 얘네들이 끌고 와서 우리나라 상공에 오래 머물게 되면 이거는 속절없이 우리가 그 기후 재난에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이 부분도 우리가 기후 적응 기술을 통해서 해결해 돼야 될 부분이 아닌가 생각을 하고 있고 또 산성비가 있습니다. 지금 이산화탄소 농도가 높아진 것 동시에 산성화가 되고 있는데 내리는 빗물도 상당히 산성화가 돼 있습니다. 산성비가 산에 내리면 여기에 있는 미생물들이 다 죽습니다. 미생물이 죽는다는 의미는 여름에 쌓였던 그 낙엽들이 썩어서 없어져야 되는데 썩지 않고 계속 쌓입니다. 대기도 건조하죠. 마릅니다. 그러면 겨울철에 불이 많이 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환경이 조성이 돼 있죠. 농업도 그리고 수목도 다 피해를 입게 되고 그리고 산업 구조물도 부식이 되고 어패류도 어떤 피해를 입게 됩니다. 이 부분도 여러분들 보시다시피 기후에 의한 재난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제 바다의 산성화, 바다의 이산화탄소가 지금 포화 상태에 있다고 하죠. 이산화탄소가 더 이상 들어갈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는데 이렇게 됐을 때는 바닷물이 산성화되면서 이제 이런 조개류들, 어패류들이 이제 질식사하고 또 녹아내리기 쉽죠. 그렇게 되면 생태계가 혼란이 됩니다. 우리의 먹거리에 큰 영향을 준다는 겁니다. 그리고 중국에서 또 중국이 자꾸 등장하는데 우리 서쪽에 있으니까 영향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에서는 지금 인공 강우를 통해서 날씨를 어떻게 보면은 자꾸 변화를 주고 있어요. 자연적이지 않은. 특히 베이징 올림픽 때 2008년도에 엄청난 투자를 해서 그때 올림픽에 날씨 영향이 없게 하기 위해서 상당히 많은 실험을
했었습니다. 지금도 비공식적으로 많이 하는데 이게 하루 정도만 지나도 여기에는 공깃대가 우리나라 상공으로 옵니다. 영향이 당연히 있겠죠. 근데 거기에 대한 지금 정확한 분석은 아직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도 우리가 좀 신경을 써야 되지 않나. 여기까지는 불편한 진실, 여기부터는 자료를 지금 볼 수가 있는 장표인데요. 웨더 리스크 매니지먼트에 관련된 앞서 말씀드린 그런 모든 것들에 대해서 이미 많은 연구가 되고 있어요. 학술적으로. 이게 산업화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시간이 좀 필요하겠지만 이런 학술적인 연구가 있다. 이 내용들까지 지금 다 말씀드리기는 시간이 없고 이런 책들 그리고 여기 학회 이런 것들 한번 찾아보시면 도움이 되실 겁니다. 그러면 그런 이제 그 웨더 리스크 매니지먼트에 활용되는 기후 데이터는 모든 산업에 다 적용이 됩니다. 특히 지금처럼 기후 변화로 민감해진 시점에는 너무너무 중요한 자료가 되겠죠. 이 자료들이 어떻게 생산되느냐? 우리나라에는 약 600개 정도 자동 기상 관측 장비가 있습니다. 여기에 있는 데이터들이 결국에 뭐 RFID 형식 통해서든 M2M 방식이든 자료들이 모여져서 수치 모델 자료가 만들어지는데 여기 위성 자료라든지 그리고 항공기, 배 그리고 여러 레이더 여러 가지 자료가 이제 포함이 돼서 나오게 됩니다. 여기서 이제 뭐 한 가지 알아두셔야 될 게 기후로 인해서 코로나가 발생을 했다라는 연관성을 알고 계실 텐데 코로나 발생했을 때 항공기가 상당히 많이 못 떴죠. 이때 날씨 예보가 많이 틀렸다라는 이제 기사도 있습니다. ECMWF에서 조사해봤더니 항공기에서 관측되는 정보를 다 뺐을 때 약 15% 정도 예측률이 떨어진다는 발표도 있습니다. 그런 연관성도 여러분들이 알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런 수치 모델에 그런 자료들을 쫙 넣어서 좋은 자료가 나옵니다. 그 자료들의 특성 엄청나게 큽니다. 페타바이트 이상이 되고 어떤 데이터든 융복합이 가능하고 실시간 미래 예측 데이터입니다. 너무 좋은 자료죠. 이것들을 잘 활용을 해야 됩니다. 하루에도 10페타바이트 정도 쌓인다는 내용이고 모든 방향 그 산업에 적용이 되는 너무 좋은 정보인데 사람들은 이렇게 봅니다. 기상청에 대해서 오보청, 구라청, 최근엔 상상청이라는 이야기도 있고 전 너무 속이 상합니다. 왜냐하면 기상청에서는 정말 좋은 시스템으로 자료를 잘 만들어내는데 순위만 매긴 것 봐도 우리나라가 어떻게 보면 기상 선진국입니다. 왜냐하면 수치 모델을 돌릴 수 있는 국가가 11개에서 13개 정도밖에 안 돼요. 근데 WMO에 가입돼 있는 국가 수가 지금 193개인데 완전 상위 클래스 아닙니까?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문제가 뭐냐 하면 이런 자료들, 특히 예측 자료의 특성은 발표를 했을 때 너무 좋아요. 근데 단기 예측은, 초단기 예측은 정확도가 쭉 떨어집니다. 이거는 과학적으로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중기 예보는 푸어에서 시작을 해서 이렇게 내려갑니다. 그리고 계절 예보는 요 정도 그려집니다. 그러면 우리가 산업에 활용을 하려면 초단기 예측과 그리고 계절 예측 정도는 어느 정도 신빙성이 있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다음 달에 날씨가 어때요? 이렇게 물으면 답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개념을 좀 다시 잡으셨으면 좋겠고 그렇다면 이 데이터를 어떻게 확보하느냐? 우리나라처럼 플랫폼이 잘 돼 있는 데 없습니다. 행안부에 들어가시면 데이터 공공 데이터 포털에 가면 찍어 보시면 기상만 쳐도 한 400개 자료가 나옵니다. 근데 행안부의 그 데이터들은 기상청 기상자료 개방 포털에 있는 내용들이 다 링크가 되어 있는 수준입니다. 그래서 로 데이터를 찾으려면 여기 와야 되겠죠. 근데 이 플랫폼도 시간이 지나다 보니 시스템적인 한계 때문에 다 담지는 못했어요. 그래서 기상청에서는 지금부터 4차년 사업을 통해서 기상청 API 허브라는 것을 지금 구축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기상청의 웬만한 데이터는 API로 다 받아갈 수 있게 다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데 문제는 일반 국민들이 가볍게 데이터를 이제 불러갈 때는 문제가 없는데 산업계에서 실시간으로 계속 이제 안정적으로 가져가려면 API는 콜수 제한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해결할 수 있는 게 지금 이제 한국기상산업기술원에서는 사업체 대상으로 신청을 받아서 그 통신료 중도를 수수료를 받고 안정적으로 데이터를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FTP로 안정적으로 제공이 되기 때문에 전용망을 할당을 해주는 거죠. 그래서 사업에 관련된 데이터는 이렇게 받아가시면 된다. 그래서 그 데이터들을 보면 종류는 다 비슷합니다. 그 유상으로 가거나 API로 공짜로 가져가거나 비슷한데 약간 API는 라이트한 데이터가 되겠고
여기서는 약간 헤비하고 시간도 더 쪼개지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안정적인 데이터를 가져가서 사업화를 하면 되는데 오늘 보니까 이제 위성 데이터 가지고 사례들을 발표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여기 이제 코드 6번에 이렇게 천리안 위성 2A호 이렇게 돼 있죠. 이 자료를 FTP를 통해서 받아가서 그런 식으로 이제 서비스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되는 겁니다. 서로 연계는 그런 식으로 돼 있고 기상청에서 아까 그 플랫폼 말고도 15개 정도 플랫폼이 있습니다. 그래서 각각 특성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자료 받으시면 필요한 자료를 가서 한번 찾아보시면 되겠고 기상청만 기상 정보를 제공하는 게 아니라 각각 유관기관에서도 많은 기상 데이터가 있어요. 그런 것들을 한번 이렇게 쭉 서치를 해보면 이 정도 내용이 됩니다. 뭐 농진청이라든지 산림청 전부 기상 데이터 많이 가지고 있어요. 민간에서도 데이터들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5개사가 플랫폼을 가진 민간 회사 대표적인 회사들인데 이제 눈여겨볼 것은 우리나라 기술력이 뛰어남에도 불구하고 외국계 기업들이 이 3개가 외국계 기업인데 한국 지사로 등록을 해놓고 직접 와서 많은 사업을 벌이고 있어요. 우리나라가 좀 빨리 성장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 갤럭시 폰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 들어가는 데이터가 기상청에서 바로 쏴주는 게 아니라 일본 회사인 웨더 뉴스를 통해서 가져간다는 그 점을 알고 있는 분이 많이 없더라고요. 애플 폰에는 웨더 채널에서 최근까지 제공을 하다가 최근에는 이제 그 애플에서 기상 사업자를 이제 M&A 해서 직접 사업을 지금 그 데이터를 집어넣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 어떤 기상 정보에 대한 시장을 한번 그렇게 인식을 해주시면 좋겠고 이 데이터를 그냥 쫙 풀어버리는 게 아니라 대한민국 기상청과 한국기상산업기술원에서는 이 데이터를 잘 활용할 수 있게끔 많은 정책들을 이제 내놓고 있는데 이 정부에서는 그 전에는 디지털 뉴딜이라는 정책이 캐치프레이즈가 이제 디지털 플랫폼으로 옮겨왔죠. 그래서 여기에 대한 사업들을 많이 진행하는데 범부처 협력 사업으로 우리나라에서는 빅데이터 플랫폼 및 센터 구축 사업이라는 사업을 해서 지금 16개 16대 플랫폼이 있어요. 여기에 데이터들을 수많은 데이터가 있는데 여러분들이 여기 들어가서 많은 데이터들을 마음껏 가져가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기술원에서는 기상청으로부터 받은 슈퍼컴퓨터 어떤 체계를 가지고 있어서 데이터를 분석하거나 수치 모델을 돌리거나 하는 것들을 저희가 심사를 거쳐서 사용할 수 있게끔 해주고 있습니다. 비용은 없습니다. 그리고 데이터 비즈니스 서비스를 위해서 자체 어떤 분석을 한다든지 필요한 데이터, 초기장 자료들을 저희가 뽑아서 드리는 그런 서비스도 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런 어떤 절차들을 거쳐서 이런 사례들도 많이 나와 있습니다. 폭염, 미세먼지, 태풍들을 위해서 자료들을 만들어서 어떤 서비스화를 할 수 있는 내용들을 통해서 결국엔 기후 적응 기술로 어떻게 태어나는 그런 내용들이 많이 있어 왔습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사업화해서 가져가기 위해서 저희가 지원하는 사업들이 기술원의 지원 사업들이 많은데 R&D도 있고 해외 사업 지원도 있고 그리고 뭐 교육 사업도 있고 이 뒤에 내용들은 다 그런 내용들입니다. 여기서는 제가 발표는 여기서 중단하겠지만 향후에 자료를 받으시면 그 자료를 보시고 오늘 인사이트를 좀 얻으셨습니까? 그 인사이트를 바탕으로 사업화해야겠다. 저한테 연락을 주십시오. 여기 장표를 많이 넘겨야 제 명함이 나오는데 아이고 죄송합니다. 나중에 자료 보시면 제일 마지막 장에 연락처가 있으니까 그쪽으로 연락해 주시면 저희가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료를 보니까 저도 몰랐던 정보들도 굉장히 많이 알게 되고 우리나라 그 기상청이 그 굉장히 많은 데이터들을 보유하고 있는데 이것들이 잘 사업화되어서 더 많은 기후 적응 솔루션을 만드는 기업들이 나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 여러분들 지금 온라인으로 함께하고 계시는 분들 그리고 오프라인으로 함께하고 계신 모든 분들 저희가 사전에 보내드렸던 이메일을 통해서 발제 자료를 보실 수 있습니다. 링크를 타고 들어가시면 아까 발제 마저 하지 못하신 뒷 내용도 자료로 확인하실 수 있으니까 확인해 보시고 아마 자료 맨 마지막에 저희 센터장님 연락처가 기재되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조금 더 협업을 하시고 싶으시거나 뭐 기상산업기술원이랑 좀 그 같이 논의하고 싶으신 부분들이 있다면 편하게 연락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럼 두 번째 발제로 이어가겠습니다. 두 번째 발제는 더밀크 B2B 센터장님이신 김인순 센터장님을 모셔볼 텐데요. 글로벌 AI 재난 예측 스타트업 동향 전반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비즈니스 인텔리전스 영역에 있는 다양한 기후 재난 스타트업들을 좀 살펴보려고 하고요. 특히 리서치 팀에서 글로벌 사례들을 많이 담았다고 하니까 아까 한국 사례는 이제 뒤에서 소개할 거고 글로벌 스타트업들 동향 좀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센터장님 발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더밀크의 김인순이라고 합니다. 더밀크가 뭐 하는 회사인지 잘 모르시죠? 혹시 뭐 낙농업 회사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고 어떤 분들은 혹시 푸드텍 회사냐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시는데요. 네, 더밀크는 한국과 미국을 잇는 크로스보더 미디어 스타트업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아침에 우유와 신문 같이 배달을 받으시죠. 그거의 메타포를 기반으로 해서 저희가 더 밀크라는 이름을 만들었고요. 더 밀크의 로고에 보시면 I가 2개예요. 이노베이션 앤 인텔리전스, 인사이트 이런 것들을 다 표시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한국에서 일을 하고 있고요. 더 밀크 코리아를 한국에 설립을 했고요. 실제로는 실리콘밸리 팔로알토에 본사를 두고 거기에서 기자들과 그리고 다른 미디어와 다르게 저희는 연구원, 리서처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리서처들이 미국 실리콘밸리를 중심으로 각광받는 스타트업 그리고 그들의 기술, 비즈니스 모델 이런 것들을 저희가 계속해서 추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나온 이유도 그런 스타트업들을 계속 추적하고 있으면서 이 기후테크 분야의 스타트업들도 저희가 계속 보고 있습니다. 더밀크는 누가 만들고 있냐면요. 손재권 더밀크 대표가 창업을 했고요. 손재권 더밀크 대표는 매일경제의 실리콘밸리 특파원을 3년을 하다가 여러분도 실리콘밸리 가보시면 알겠지만 거기서 계속 있으면 창업가 정신이 많이 샘솟습니다. 그래서 신문사를 그만두고 이렇게 창업을 하게 됐고 이제 저도 전자신문에서 소프트웨어와 사이버 시큐리티 분야의 전문 기자를 20년간 하고 소프트웨어 분야 그리고 과학기술부 뭐 정보통신부 이런 데 출입을 오래 하고 담당 데스크였다가 새로운 미디어 스타트업에서 혁신에 함께 해보자라는 측면으로 합류해서 같이 사업을 3년째 진행하고 있습니다. 더밀크를 왜 봐야 되냐면요. 여러분들이 지금 여기 오신 것처럼 미국이나 아니면 글로벌 스타트업들이 무슨 일을 하고 있을까? 다른 미디어에서 이런 것들을 잘 정리해 주질 않아요. 그래서 저희가 미국에 있으면서 뭐 삼성이나 LG나 이런 대기업들은 그쪽에 누군가를 파견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테크놀로지 센싱을 하는 업무를 해요. 근데 작은 기업들은 그런 걸 할 능력이 안 됩니다. 2명만 내보내도 1년에 10억 이상 들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그걸 대신해 주는 역할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희는 유료 구독, 디지털 서브스크립션 모델로 하고 있고요. 오늘 끝까지 들으시면 저희가 한 달에 25불 하는데요. 무료 쿠폰, 한 달 무료 쿠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본격적으로 오늘의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앞서서 박사님께서 전체적인 개념에 대해서 잘 설명을 해주셔서 제가 한결 마음이 놓입니다. 왜냐하면 저는 이쪽 기후테크 분야에 어쨌든 전공자도 아니잖아요. 저는 그래도 좀 기자이긴 하지만 컴퓨터 사이언스를 전공을 했고 이과 계열이었습니다. 전자신문에서도 되게 특이하게도요. 이과 계열이 거의 없습니다. 대부분 문과의 뭐 언론이나 아니면 어문학 계열에 있는 기자들이 있는데 저는 이제 그 중에서 10%도 안 되는 이과 쪽 기자였어요. 그래서 제가 처음 발령난 분야가 과학기술부 출입 기자였습니다. 그래서 기상청도 출입하고 뭐 바이오도 하고 나노기술도 하고 그 다음에는 데이터와 소프트웨어 분야까지 진출했는데요. 그래서 이 분야의 지식은 다른 뒷부분에서 발표하시는 박사님들한테 더 많이 얻으시고 제가 말씀드린 내용은 이런 비즈니스 모델로 사업을 하실 수 있다. 요즘 VC들이 이런 분야에 많이 투자를 하고 있다라는 정보를 얻으시면 좋겠습니다. 아까 박사님 말씀하셨는데요. 기후테크의 3대 분야는 탄소 격리, 온실가스 완화, 기후 적응이 있는데 오늘의 주제는 기후 적응이죠. 이미 우리는 지구 온난화, 온실가스 너무 많아서
기후 변화 위기를 많이 겪고 있고 이미 많이 여러분 다 체감을 하시잖아요. 작년에 그 강남역에 비가 엄청 왔을 때 그 현자의 사진 다들 보셨죠? 저희 더밀크의 서울 오피스는 아산 나눔재단 그 역삼역 부근에 있는데요. 저도 거기서 탈출하는데 3시간 걸렸습니다. 저희 집이 성수대교 여기 바로 건너서인데 정말 그 짧은 거리를 그 홍수 속에서 빠져나오지 못한 그런 경험을 하면서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 일반인들도 되게 많이 생각을 하잖아요. 왜 이런 것을 예측하지 못했을까? 이런 것들을 많이 얘기하는데요. 이렇게 악화된 기후의 상황에서 우리는 지금은 적응을 해야 되고 탄소 격리나 온실가스 완화를 통해서 완전히 줄이는 건 또 해야 되지만 적응을 하고 살아남아야 하는 그런 시점이라고 봅니다. 전반적으로 글로벌 기후테크 기업들이 어떻게 투자가 되고 있는지 제가 한번 살펴봤습니다. PwC의 기후테크 리포트 작년 2022년 리포트가 있었는데요. 리포트가 나올 당시에 3분기까지만 우선은 측정을 해놨더라고요. 지금 이 회색 그래프를 쭉 보시면 2021년 그 2분기 잠깐만요. 옆에서 보니까 잘 안 보이는데 3분기 29%까지 올라갔을 때 지금 전체적으로 보면 글로벌 벤처 투자, 스타트업 투자 중에 25%가 기후테크 분야에 투자되고 있습니다. 25%라는 수치는 꽤 높은 수치예요. 4분의 1을 이렇게 투자하고 있는데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작년부터 벤처 이 투자 시장에 빙하기가 시작됐습니다. 저희도 스타트업이고 펀딩을 하고 이렇게 하고 있어서 정말 이런 것들을 많이 체감을 하고 있는데요. 특히 레이 스테이지 이제 시리즈 B, C, D로 가는 이런 스타트업들이 지금 투자금을 받기가 되게 힘든 상황이었고 사실 코로나 때는 너무 밸류에이션이 사실 생각보다 비이상적으로 높았었는데 그때 받은 스타트업들이 지금 자금이 떨어져 가고 있는데 밸류에이션을 낮아서 받아야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기후테크 스타트업들의 그 투자 현황도 그러니까 전반적인 투자 현황하고 약간 궤를 같이 하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2001년 3분기 이후에 전체적인 투자 규모도 줄고 투자 딜도 줄어들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래도 되게 좋은 사실은 드라이 파우더라고 하죠. 그러니까 기후테크뿐만 아니라 많은 그 벤처 자금들, 그러니까 투자는 해야 되는데 투자할 곳을 찾지 못해서 VC들이 들고 있는 자금은 여전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여기 오신 분들이나 아니면 방송을 보시는 분들 중에서 기후테크 이런 적응 분야라던가 전체적인 기후테크 분야의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과 사업을 계획하고 계신 분들, 얼리 스테이지의 시리즈 A나 C들을 받고 싶으신 분들은 여전히 투자금이 많이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1분기에서 3분기 동안 520억 달러로 같은 기간보다 30% 투자가 줄어들긴 했어요. 그래서 그래도 최근 수치도 저희가 알고 싶잖아요. 그래서 찾아봤는데 피치북에 이와 관련된 글로벌 기후테크 기업의 올해 2023년 1분기까지의 투자 현황이 나왔습니다. 그래프 딱 보시면 아시겠지만 다 2021년 3분기 이후 꺾이는 추세가 그대로 기후테크 분야에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뭐 제가 볼 때는 이 분야는 계속해서 정책적으로도 이런 기후 적응에 대한 것들, 개발도상국에 지원해야 되는 문제들 이런 것들이 계속 많이 있고 기후 재난으로 인해서 정부적인 정책 자금들이 많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쪽 분야의 투자는 계속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번에는 좀 더 기후 적응 기업들은 어떻게 하고 있나를 보고 있는데요. 기온이 상승하고 화재가 나고 가뭄이 나고 홍수가 나고 허리케인이 발생을 하면 어떤 문제가 발생하나요? 이제 생명을 잃고 그 다음에 음식이 없고 물을 쓸 수가 없고 천연 자원, 그러니까 각
기업들이 뭔가 자원을 수급해서 그걸 기반으로 뭔가 새로운 제품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런 공급망에까지 많은 영향을 끼칩니다. 그래서 그것들을 최소화하고 빨리 피해를 복구하는 데 집중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게 쉽진 않아요. 아까도 말씀하셨는데 중국에서 저렇게 날아오는 것들에 대한 데이터 그리고 새로이 이쪽에서 하는 것들의 데이터들이 다 들어가야만 이것을 정확하게 예측할 수 있는데 이런 것들이 그래서 쉽지 않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요거 말씀드린 대로 엄청난 수의 변수가 존재하는 복잡한 시스템을 설계해야 하기 때문에 특정 지역에서 이 기후 적응을 하는 데이터 인텔리전스가 맞을 수 있지만 또 다른 지역에서는 똑같은 모델을 적용했을 때 맞지 않는 경우들이 많이 나타납니다. 그럼 이 시장은 과연 얼마나 성장을 할까요? 요 시장에 대한 시장 조사 자료가 있어서 제가 갖고 나왔는데요. 글로벌 환경 인텔리전스 플랫폼이라고 이쪽에선 얘기해서 이제 기후테크의 인텔리전스와 약간 오버랩되는 분야가 있는데 기후테크 인텔리전스만 나온 자료는 없어서 제가 이 글로벌 환경 인텔리전스 플랫폼 시장 자료로 가져왔습니다. 2021년에는 5억 9천만 달러 정도 하면은 우리 돈으로 제가 하나로 오늘 환율로 적어왔습니다. 7,600억 원 정도였는데요. 2032년에는 22억 6,600만 달러로 성장한다. 약 3조 5천억 원 이상으로 성장할 것입니다. 그래서 10년간 연평균 성장률이 12.9%에 달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여러분들이 이런 분야의 산업에 진출하실 때 어쨌든 전체적으로 시장 규모가 어느 정도 되냐, 또 VC한테 투자 받으실 때는 이 산업의 규모가 어떻게 되냐 이런 것들을 되게 많이 물어보거든요. 네, 이런 것들을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스타트업 기후 변화 데이터 인텔리전스 스타트업의 투자와 거래 건수 역시 전반적인 기후테크 기업들하고 같은 궤를 같이 하고 있는데요. 그래도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은 고무적입니다. 그러면 저희가 본래 이제 더밀크의 리서치 팀이 계속 지속해서 이 스타트업들의 비즈니스 모델, 기술을 추적을 하는데요. 기후 적응 스타트업들이 어떤 사례가 있나를 계속 추적한 결과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르베스트라는 기업이 있습니다. 이 기업은 영국의 런던에 그 본사를 둔 기업인데요. 기후 위험 요인을 관리하는 비즈니스 인텔리전스 기업입니다. 아까도 말씀하셨듯이 우리나라의 기상청에서도 이렇게 많은 데이터를 그동안 수많은 센서를 통해서 그리고 유성 정보를 통해서 데이터를 많이 확보하고 그것을 기반으로 일반 기업들이 활용할 수 있게 해주는데요. 글로벌, 그러니까 영국뿐만 아니라 미국이나 다양한 국가에서도 이런 데이터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데이터를 기반으로 요즘 이제 뭐 AI나 머신러닝들이 많이 하고 있는데요. 이 세르베스트도 주식 가격을 알아보고 싶다면 딱 몇 초 만에 눌러서 주식 가격을 알아볼 수 있는데 기후 리스크에 대해서는 알 수 있는 그런 사이트가 없다, 그런 서비스가 없다, 이런 것에 착안을 해서 만든 스타트업입니다. 그래서 이 회사는 어스캔이라는 서비스가 있는데요. 사무실이나 여러분들 요즘에 클라우드 많이 쓰면서 데이터 센터를 많이 짓고 있어요. 근데 데이터 센터를 어디다가 만들어야 할까요? 만약 데이터 센터가 홍수가 많이 나는 지역 아니면 오히려 지금 뭐 춘천에 네이버의 데이터 센터 각이 있습니다. 거기 각의 문제가 뭔지 아세요? 춘천에 거기 입지한 이유는 거기가 평균 온도가 낮아요. 데이터 센터에 쿨링 하는데 많은 그 전기료를 절감할 수 있다는 차원에서 들어간 것이었습니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 분석하고 들어간 거였어요. 근데 예기치 못한 복병이 나타났습니까? 뭘까요? 송진가루였어요.
춘천 데이터 센터 부근에 너무 많은 나무들이 있어서 봄마다 송진가루가 너무 많이 날리면서 데이터 센터 공조 시스템에 영향을 끼칩니다. 그런 이슈들까지 발생하고 있는데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알아볼 수 있게 이런 데이터 센터 입지라던가 아니면 내가 어떤 공장을 지을 거야. 반도체 공장을 지을 거야. 그럼 이곳이 홍수가 나는지 이곳이 태풍의 영향이 심한지 지진의 영향이 심한지 이런 것들을 다 알아볼 수 있는 데이터 인텔리전스 플랫폼을 서비스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원컨선이라는 회사인데요. 이 회사는 미국의 캘리포니아에 있는 회사입니다. 여기도 역시 자연재해를 예측하고 재난을 덜 비참하게 만든다 이런 회사인데요. 이 회사는 약간 초기보다 약간 조금 더 디지털 트윈 기술을 많이 활용하는 형태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건물에 대해서 모든 건물을 디지털 트윈으로 만들어서 거기에 지진이나 태풍, 홍수 이런 지질학적 데이터와 연구 결과를 넣어서 시뮬레이션하고 대응하는 시나리오를 주는 이런 회사입니다. 그래서 이런 데가 많이 일어나는 곳이 어디예요? 일본이죠. 일본이 그 지진이나 뭐 해일 피해 이런 것들이 많이 나고 있어서 원컨선에는 일본 기업들이 되게 많이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자기네 나라에서 많이 이런 거 나오기 때문에 투자를 해서 미국 회사인데 일본에 되게 특화된 그런 서비스들을 많이 하고 있어요. 이런 것들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다음은 에코피아입니다. 에코피아는 건물 기반 지오 코딩 솔루션 기업인데요. 미국 전역에서 가장 포괄적인 건물 공간 및 지오 코딩 데이터베이스를 갖고 있는 캐나다 회사입니다. 되게 특이하게도요. 근데 이런 회사들이 에코피아 AI는 미국 일리노이주 교통부, 뭐 시카고 메트로폴리탄 기획청과 함께 교통과 주택 그리고 경제 개발과 관련된 의사 결정을 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는 것 같이 이제 그림에 보면은 빨간색으로 표시된 지역 조기가 뭐 홍수 많이 날 수 있어 이런 식으로 되게 시각적으로 눈에 딱 보여주는 그런 역할들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자. 홍수를 많이 봤으니까 이제 화재에 대해서 산불에 대해서 대응을 또 해야 됩니다. 그래서 산불에 대해서 한국도 올 봄에 정말 많은 산불이 났잖아요. 근데 캘리포니아도 정말 산불이 엄청나게 납니다. 그래서 캘리포니아는 산 아래에 있는 집은 집값이 쌉니다. 산불 때문에 불나서 언제든지 자산이 없어질 수 있어. 그래서 정말 산 아래에 있는 집들이 정말 예뻐요. 너무 좋아요. 근데 사람들이 잘 안 갑니다. 불나면 홀라당 다 타니까요. 파노 AI는 캘리포니아에 있는 기업인데 각 그 산에 360도 회전하는 그 초정밀 카메라를 설치를 하고 이 산불이 저렇게 지금 화면에서 사진에서 보이는 것 같이 연기가 발생한다. 그럼 걔를 디텍팅하고 그 내용을 보고 얘가 산불인지 뭔지를 인공지능이 판단을 합니다. 그런 다음 관련된 소방 전문가, 소방소들한테 바로 알려줍니다. 메시지를 바로 보내줍니다. 지금 어디 지역에 뭔가 산불과 관련된 이 시그널이 나타났다. 거길 더 찾아봐라. 사실 산불은 얼마나 빨리 가서 진화하느냐가 관건이거든요. 이런 형태로 발전하는 기업도 있습니다. 다음은 클라이밋 AI인데요. 여기는 클라이메이트 렌즈 플랫폼이라는 그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주로 식음료 기업들이 많이 활용을 하는데 TWC라는 되게 큰 글로벌 식음료 기업이 있습니다. 이런 회사들은 원료를 뭐 커피라고 해도 요즘 커피도 되게 냉해가 심해서 커피 원두 가격이 되게 비싸졌어요. 브라질 이런 데 기후 위기로 인해서 냉해가 오면은 원두 가격이 마구 상승하거든요. 이런 회사들은 그것을 예측을 해야 됩니다. 앞으로 우리가 10년 후, 짧게는 2, 3년 후에 팔 원두가 어디서 생산한 걸 수급을 해야 가격 안정성 그리고 공급망의 위험을 받지 않고 원활하게 팔 수 있는가 이런 거를 예측해야 하는 거거든요. 계속 브라질에만 있으면 안 돼요. 그런 것들을 예측해 주는 회사입니다. 그리고 이런 어느 지역에 가서 새로운 작물을 뭘 심어야 넥스트 상품으로 개발할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예측해 주는 회사입니다.
네, 드디어 마지막입니다. 네, 제가 20분 안에 해결 못할 것 같긴 한데요. 세븐 어널리틱스인데요. 여기는 홍수에 대한 예측을 해주는 회사입니다. 플러드 큐브라는 서비스를 하고 있는데요. 머신러닝으로 현재의 지표수 그리고 물의 흐름을 계산한 후에 강우량이 증가하면 미래에 어떻게 보일지 모델링 해주는 회사인데요. 이런 발전소 에너지 기업들이 발전소 시설을 지을 때 여기 이 회사한테 의뢰를 해서 이 지역의 발전소 시설을 지었을 때 홍수 위기가 안 날 수 있습니까? 이런 것들을 예측해서 보는 회사입니다. 이제 기업이나 정부나 뭔가 큰 시설을 짓거나 아니면 자산의 안정성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빌딩을 사셨는데 그 빌딩이 맨날 그러니까 기후 위기로 인해서 지금은 홍수가 안 나지만 나중에 홍수가 나면 자산의 가치가 떨어져요. 그러니까 그걸 예측하고 이제 사셔야 한다는 시점입니다. 이런 것들을 예측해 주는 기업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네, Q&A는 이따 후에 세션이 있어서 그때 받도록 하고요. 네, 여기 QR을 누르시면 더미크 1개월 구독권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두 번째 인사이트 발제까지 진행해 보았습니다. 여러분들 자료를 보시면 또 다양한 그 기업에 대한 정보들이 있으니까 직접 링크 들어가 보시고 또 자료 보시면서 더 궁금한 거 있으시면 질의 남겨주시면 좋겠고요. 여러분들 저희 그 1부 발제는 여기서 마무리하고 한 5분 정도 저희 지금 53분이니까 딱 5시까지 쉴까요? 5시까지 커피 드시고 쉬시다가 저희가 그 두 번째 2부 세션 시작하면서 Q&A를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저희 5시에 다시 시작할게요. 혹시 질문 있으신 분들은 줌 채팅창을 통해서 남겨주시고 현장에서도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5시까지 쉬고 시작하겠습니다.
네, 이제 시간이 되어서 2부 시작해 보려고 하는데요. 뒤쪽에서 말씀 나누고 계시는 분들은 앞쪽으로 자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혹시 조금 더 이야기 나누실 시간이 필요하신 분들은 뒤쪽 세미나 룸에서 이야기 더 나눠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2부 시작해도 괜찮을까요? 네, 그럼 저희가 2부 시작하기에 앞서서 좀 아까 했던 오프닝 여는 멘트를 또 해보겠습니다. 혹시 오늘 이 자리에 와주신 분들 중에 나는 꼭 나를 소개하고 싶다 하시는 분 계실까요? 나는 꼭 나를 소개하고 싶다. 내가 어디서 온 누구고 이 자리에 왜 왔는지 나를 소개하고 싶다 하시는 분 계실까요? 한 분 손 들어주셨어요. 마이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세명대학교 저널리즘 스쿨에서 공부하고 있는 조재호라고 하고요. 현재 단비뉴스 기자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제가 이 분야로 커리어를 쌓고 싶어서 왔고, 그리고 다양한 분들 만나면서 인사이트 얻고 싶어서 왔거든요. 그래서 명함 교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박수 한번. 네. 여러분 아까 명함을 한 통을 들고 왔더라고요. 그래서 가시기 전에 꼭 명함 나누시고 인사하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그 용기에 저희가 선물을 하나 드릴게요. 이따 동구밭 비누 선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2부 본격적으로 시작해 볼 텐데요. 저희가 아까 앞서 발제를 들어보니까 원래는 바로 이어서 저희가 Q&A를 진행하려고 했는데 저희가 뒤쪽에서 발제하시는 스타트업 대표님들의 발제를 먼저 듣고 Q&A를 진행하는 것도 좋을 것 같아서 저희가 순서를 조금 바꿔보겠습니다. 저희 스타트업 발제 바로 시작하려고 하고요. 저희가 그 총 3팀이 오늘 발제자로 준비하고 계십니다. 첫 번째 발제자는 인공위성 원격 탐사 기술을 활용해 기후 리스크를 예측하는 솔루션을 개발하는 팀입니다. 레인버드 지오이고요. 오늘 발제는 레인버드 지오의 조석준 CSO님께서 진행해 주실 예정인데요. 아마 뭐 아시는 분들도 있으실 거예요. 워낙 유명하신 분이셔서 조석준 CSO님은 그 아까 기상청 얘기도 나오긴 했는데 제 9대 기상청장님이시기도 하고 KBS에서 20여 년간 기상 전문 기자로 활동하셨던 기상 기후 보도 전문가이시기도 합니다. 그러면 앞으로 모셔볼까요? 네, 큰 박수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제가 평균 연령을 높였네요. 그렇지만은 내용은 가장 핫하게 젊은 내용으로 가보겠습니다. 제가 기상 분야에 입문한 지 50년이 됐어요. 그런데 50년 만에 별의 순간을 봤어요. 별의 순간은 꼭 정치인만 보는 게 아니죠. 여러분들도 인생을 살다 보면 야 어느 순간에 저거 놓쳤어 또는 나는 아직 안 왔어. 여러분들도 수많은 별의 순간을 만나는데 그게 자기한테 언제 매칭이 될까 이런 얘기를 합니다. 저도 사실은 기상학과 출신이에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중국집에서 주방장이 중요한가요? 철가방이 중요한가요? 에? 헷갈리죠? 예전에는 주방장이 단연 중요했죠. 근데 요즘은 철가방도 못지않게 중요합니다. 저는 이제 기상에서 전공을 대학에서 했지만 기상 장교를 하면서 실무도 했고 방송국에서 기상 전문 기자를 한 20년 했어요. 그래서 방송국의 기상 전문 기자 하면 뭐죠? 기상청에서 만든 콘텐츠를 가지고 딜리버리 하는 거죠. 그렇죠? 고객 맞춤형으로 가는데 이 기상 기후 분야는 여러분들 아까 보셨겠지만은 전 세계적으로 데이터 표준이 돼 있고 너무나 전 세계가 똑같이 해요. 그래서 경쟁이 엄청 치열해요. 그리고 그게 다 공공시장이에요.
그러니까 국가에서 어디서 내서 민간 기업이 가가지고 어떤 새로운 분야를 차지해서 독창적으로 튀어날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근데 여러분들 세상에 보면은 세상에도 주류가 있고 비주류가 있잖아요. 근데 주류는 기본 일을 하느라고 바빠서 어떤 혁신이나 혁명을 못 일으킵니다. 그런데 그런 혁신이나 혁명은 어디서 일어나냐면 바로 비주류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제가 작년에 한번 제가 친하게 지내던 이대의 교수 후배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제 양력을 잠깐 소개해드리면 방송국 기자했고요. 제가 특이한 경력 중에 하나가 지금부터 한 15년 전 CEO 과정 서울과학종합대학원이라고 거기 CEO 과정 교수를 하면서 한국의 CEO들을 한 2,500명을 만났습니다. 그 중에는 뭐 진짜 5명짜리 스타트업 CEO도 있고 몇몇 명을 거느리는 재벌 기업의 그 경영자 사장도 있고 오너도 있고 이런 분들하고 만나서 기자를 했지만 그분들하고 처음에 대화를 못 하겠더라고요. 근데 한 1, 2년 그 수업 과정을 진행하면서 그분들하고 대화를 할 수 있는 정도 내공이 생기는데 그것이 뭐냐면 우리나라에서 머리가 가장 잘 돌아가는 사람이 누구겠어요? 정치인? 행정가? 기자? 연예인? 제가 볼 때는 기업인이에요. 대한민국이 여기까지 온 것도 기업인들이 만든 거죠. 사실은 옛날에 뭐 징기스칸 나폴레옹 때의 전쟁은 군사들이 하지만 21세기 디지털 혁명 시대 이런 글로벌 시대에 군사는 누구냐면 바로 기업인이죠. 그런 기업인들이 만들었는데 제가 그 기업인들하고 무려 5년 동안 CEO 과정을 운영하면서 그분들의 생각, 그분들의 어떤 사고하는 방식이라든가 모든 것을 배우면서 기상에 대해서 눈이 떴어요. 무슨 기상을 한 50년이나 한 사람이, 왜냐하면 저는 어떤 기존의 기상의 체제에서는 뭐 한국에서 뭐 책임자도 해봤고 또 WMO라고 해서 이 기상 기후 쪽에 그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려면 WMO는 분명히 알아둬야 돼요. 세계 기상 기구, 그러니까 UN에 있는 뭐 그 아래 기관이 뭐 WMO, WHO, ILO, 유네스코 있잖아요. 그 중에 이제 가장 체계적으로 잘된 조직이 WMO예요. 그리고 여러분들 요새 이제 미래기후 시나리오라고 발표한 IPCC 뭐 이런 용어 있잖아요. 몇 개는 알아둘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잠깐만요. 이게 천천히 넘어가나요? 자, 여기 보면 여기 이분이 이제 가장 왼쪽에 있는 사진이 최용상 교수고 요 오른쪽이 박선기 교수입니다. 이화여대 기후에너지 시스템 공학과. 여러분 이 과가 어디 있는 줄 아세요? 공대에 있어요. 근데 예전에는 서울대나 연대나 지방에 있는 대기학과가 어디에 속해 있냐면 그냥 이과대에 속해 있어서 주로 이론이라든가 이런 어떤 그 소위 말하면 책상에서만 공부를 했어요. 근데 이 기후나 이런 어떤 기상을 전공한 사람이 이화여대 공대에 들어가니까 이분들이 되게 실용적이 된 거야. 만든 콘텐츠를 가지고 앱을 만들어서 전파를 시키고 그 수요자들한테 피드백을 엮어내고 이런 식으로 하는데 제가 작년 3월에 이 박성기 교수가 저보고 선배님 저기 누구 한 명 만나보라고 하는 거예요. 그분이 바로 최용상 교수였어요. 그랬더니 정말 한참 후배인데 아주 특이한 전공을 했어요. 우리나라 기상 중에서도 기상 위성을 한 분인데 이것이 이제 기상 전체로 보면 약간 변방이거든요. 그래서 그 변방에서 했는데 기상 위성 자체 자료는 한국에서는 크게 중요하진 않아요. 물론 중요한 자료 중에 하나예요. 근데 이 기상 위성에 관한 정보가 무려 동남아 이런 데서는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그 얘기는 계속 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2017년에 참여한 창립한 이 레인버드 지오는 그 교원 창업 1호고요. 작년까지도 사실은 매출은 없었어요. 그러다가 주로 이제 연구를 많이 했죠. 그래도 견딜 수 있던 것은 그 이화여대 내에 석박사 과정을 기르면서 그 컨텐츠를 만드는 사람들이 있었던 거죠. 근데 작년에 우리가 가을에 소풍으로부터 1억 정도를 투자를 받고 그때 정말 단비를 맞은 것처럼 힘을 내고 그다음에 올해부터는 여러 군데, 그러니까 우리의 어떤 장점 중에 하나는 긴급성 일기예보를 전달해 주는 그런 기능하고요. 또 하나는 아까 말씀하셨는데 기후 리스크 같은 거를 금융권하고 연결해서 그
알고리즘을 만들어주는 그런 기술들이 있어요. 그걸 가지고 천천히 좀 스타트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크게 보면은 콘텐츠라든가 이런 부분은 이화여대 내에 기후환경변화예측센터에 최용상 교수가 있고 기후에너지공학과에 7명의 교수님이 계세요. 거기서 주로 자문하고 이런 분들이 지금 기후변화 시나리오를 가지고 기후 리스크를 자문을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레인보드 지오는 그동안에 이쪽은 주로 이제 콘텐츠를 유통하고 마케팅하고 국제 협력을 하면서 외국에 전파시키면서 그 돈을 그 나라 국가로부터 받느냐, 그렇지 않고 주로 국제기구라든가 NGO로부터 후원을 받아가면서 개도국에 국제 협력을 하는 아이템입니다. 개도국에 지원할 때 꼭 의료, 식량만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런 재난 정보도 엄청난 그 좋은 효과를 발휘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기후 리스크 얘기가 많이 나왔는데 기후 리스크는 크게 보면 두 가지죠. 물리적 리스크하고 이행 리스크가 있는데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은 기후 변화 때문에 기상 이변, 기상의 어떤 그 밸리에이션이 더 심해지는 부분이 있고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은 또 생태계 변화. 올해 봄꽃이 일찍 피잖아요. 봄꽃의 동시개화 이런 게 전부 다 식물들은 이미 기후 변화에 적응하고 있다. 이렇게 판단해도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보다 더 동식물들이 기후 변화에 더 민감하게 빨리 적용하고 있고 또 하나는 이행 리스크라고 해서 이제 각 국가가 전 세계 각 국가가 국가별로 할당된 그 탄소 저감에 따른 어떤 정책이나 이런 걸 해야 되는데 이 부분은 안 보이는 거죠. 그렇지만 이 부분을 아무 근거 없이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미래 기후 시나리오 IPCC에서 발표한 그걸 근거로 해서 지금 저희가 금융권하고 어떤 한 기업이 갖고 있는 자산의 가치가 그 기업이 과연 탄소에 대한 기후 변화에 대한 대응을 잘하고 있는지 없는지를 평가해 가지고 자산 평가도 매기고 신용도 여신 한도도 조정하고 있어요. 이미 이 부분에서는 사실 영국이 제일 빨라요. 아까도 그 영국에 대한 기업 얘기가 나왔는데 한국도 이미 이화여대 팀이 2018년, 19년부터 준비를 해서 지금 아마 올해쯤은 우리가 정부의 어떤 기관들하고 각 기업별로 이 신용평가를 기후 리스크와 연계해서 매기는 그런 어떤 걸 하고 있습니다. 이게 저는 사실은 이 분야에 50년 동안 있으면서 제일 한계가 뭐였냐면 무료 일기예보예요. 여러분들도 전부 다 일기예보 공짜로 보고 계시잖아요. 그죠? 지금 세계적인 일기예보의 앱 윈디라든가 아까 말한 아큐에더 이런 데도 사실 여러분 앱만 다운받으면 되는데 그걸 가지고 여러분들이 어디 외지에 나갔다. 어디 태평양 섬에 나갔다. 이랬을 때 그걸로 의지를 할 수가 있을까요? 근데 일기예보나 이런 것은 결국은 약간 행정력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가미가 돼야 돼요. 그래서 저희가 하는 목표는 무료 일기예보 게임의 체인저가 되겠다. 저기 보면 남들 달려가는데 한번 팍 뛰어오고 싶은 그리고 기후 리스크 컨설팅의 선구자 국제협력의 핵심 아이템을 하고 싶은 거고요. 이런 우리의 배경은 한국이 세계 7위의 기상 선진국이에요. 아까 방 센터장님이 발표했지만은 한국이 이런 좋은 여러 가지 여건들을 갖고 있고 특히나 기상위성은 세계에서 7번째, 7나라밖에 없어요. 한국, 중국, 일본. 그리고 우리나라의 기상위성이 또 가장 좋고 가장 좋은 위치에 있어요. 그래서 기상위성에서 무려 23종에서 플러스 29, 52종의 그런 어떤 자료가 나오는데 우리가 갖고 있는 자료를 가지고 여러 가지를 2차 분석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텔레비전에 일기예보를 보면 그냥 구름 사진 나오고 태풍의 진로가 어떻고 이런 걸 보이는데 그 자료를 한 번 더 심층 분석하면 거기에서 산불은 언제 어디에 났고 어떤 추세로 번지고 또 여름철에 우리가 곳에 따라 소나기 온다고 그러잖아요. 그럼 그게 무슨 예보야 그러는데 곳에 따라 소나기도 계속 위성으로 10분마다 찍으면 이 구름은 소나기를 쏟아. 이거는 아니야. 이게 우리나라 같은 온대지방은 별거 아니지만 만약에 인도네시아, 베트남, 캄보디아, 러시아에서 스콜이 내린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그것을 인공위성으로 10분마다 잡아가지고 그쪽에 일기예보다 얹어준다. 이러면은 아마 제가 예상할 때 동남아시아 일기예보 정확률이 지금 한 70%라면 85%, 90%는 살짝 올라갈 겁니다. 이게 이제 저희가 레인보드 지오 기술로 2차 분석한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그 열대지방의 스콜 같은 것도 잡아낼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산불 이런 어떤 풍랑 중요한 더 이제 그런 걸 잡아내는데요. 그래서 저희가 공을 들여 가지고
캄보디아는 이미 몇 년 전부터 해서 조만간에 캄보디아에 대한 일기예보를 평범한 일기예보가 아닌 특수한 일기예보를 더 얹어주는 서비스를 GCF의 어떤 후원을 받으면서 할 예정이에요. 그래서 그런 데도 하고 있고, 또 하나는 이 태평양에 도서국가가 있는데 여러분 잘 아시는 투발로, 그 해발고도 5m라고 하잖아요. 10,000명에서 50,000명짜리 소국가 5개에 대한 일기예보를 해요. 이 사람들 일기예보 어떻게 할까요? 아마 앱을 볼 거예요. 앱. 아니면은 미국의 그런 아까 말한 세계에서 제일 좋은 일기예보 툴을 갖고 있는 데가 IBM이에요. 아까 발표하셨죠? IBM은 500 곱하기 500m 정도 픽셀의 일기예보를 하는데 그걸 받는 정도인데 저희가 그거보다도 더 한 수 높은 그 일기예보를 해주기 위해서 그 UNEP하고 APCC라고 기상청과 관련된 기관인데 부산에 있어요. 그 팀하고 해서 우리가 5월 달에 이 중에 하나인 팔라우를 방문해가지고 현지 조사도 하고요. 일기예보를 해주기로 갑니다. 여러분들 이게 어떤 의미가 있냐면 동남아시아건 아태 지역이건 전 세계 어느 곳에 이 포인트에 대한 일기예보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기존에 있는 뭐 IBM이라든가 아큐에더 이런 예보하고는 또 틀린 거죠. 그래서 그 동안에 또 하나는 요새 이제 세이브 더 칠드런이 인도네시아 반둥 지역 인구가 300만이고 높이가 700m 고지인데 그 지역의 특수한 일기예보를 저희한테 부탁해가지고 그거를 또 하고 있어요. 이런 것도 오히려 NGO가 저희 회사를 후원해서 이렇게 해주는 방식이죠. 이 협력 방식은 상당히 많고 여기에 이제 KMA 여기는 기상청이고 KMI는 아까 우리 방센터장 발표한 한국 기상산업기술원이죠. 그리고 이제 삼성 투모로우 솔루션에서도 저희가 상을 받았고 지금 이제 우리가 이렇게 서비스하는 쪽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그 포인트마다 거기에 맞는 앱을 또 만들어줘 가지고 그 주민들의 피드백도 받고 또 이렇게 하는 그런 과정도 거치고 있고요. 이거는 놀라운 자료인데 에티오피아의 1950년부터 지금까지의 과거 기후변화 자료를 1년마다 레이어로 만들고 또 앞으로 2100년의 데이터는 어디서 나온 거죠? IPCC에서 나온 거예요. 우리가 어느 고객의 의뢰를 받아가지고 이 에티오피아의 커피 최적지가 기후변화에 따라 변하는 거예요. 그거를 폴로업 해주는데 아까 우리 김 센터장 말씀하신 그 농산물 찾는 이런 거나 이게 전부 다 연관이 돼 있어서 사실 이런 부분은 옛날에 세계적인 뭐 곡물 메이커라든가 뭐 이런 데서 이미 아름아름으로는 했는데 이제는 이런 데이터가 오픈되면서 여러분들 누구나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쪽수가 많다고 되는 게 아니라 아주 좋은 솔루션이 있는 사람은 다 할 수가 있는 거죠. 이 부분도 사실은 이게 이제 어떤 기업에서 뭐 계절별로 커피를 우리가 어디로 인력을 투입하고 뭐 생산량을 어떻게 하고 이런 게 다 나오고 기후 변화가 되면 커피 최적지가 자꾸 산으로 올라가면서 줄어들더라고요. 이런 경향을 낼 수가 있다. 자, 마지막으로 우리는 레인버드는 새로운 시장은 개별 국가 상대 유료 일기예보를 지금 하려고 하고요. 재난재해 방송도 그냥 B2B로 합니다. 이 방송국의 뉴스 중에 제일 먼저 나오는 뉴스가 뭐죠? 재난 뉴스죠. 그거의 톱을 우리가 장식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이런 모든 그 DB를 모아가지고 경영 컨설팅도 하고요. SNS 뭐 이런 건 너무 흔하게 잘 알고 있죠. 그리고 이미 금융, 부동산 쪽에 우리가 맞춤형 기후 리스크도 하고 있습니다. 이미 우리는 국제기구라든가 많은 기업들과 협업을 통해서 하고 있고요. 특히나 소풍에서 작년 가을에 좋은 선물을 주셔가지고 우리가 기후테크로서 이렇게 발돋움하는 데 상당히 도움이 됐고 우리는 여러 아이디어도 많고 특히 기상기후는 이게 선도 그러니까 선행 정보라고 해요. 다른 어떤 일을 하기에 앞서서 이 정보를 먼저 알아야 되고 먼저 지식을 해야 되는 게 기상기후 정보거든요. 여러분들이 어떤 협력을 요청하면 언제든지 응할 용기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브리핑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레인버드 지오의 소개를 들으셨고요. 이어서 두 번째 발제자 모셔보겠습니다. 두 번째 발제자는 위성 영상 AI 분석을 통해서 기후 재난 대응 솔루션을 개발하는 팀입니다. SI 애널리틱스라는 팀이고요. 이 팀은 국내 유일 인공위성 시스템 수출 기업인 세트레가의 자회사이기도 합니다. 그러면 최희지 부문장님 모셔보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최혜지입니다. 저는 SI 어널리틱스에서 지구정보사업부 부문을 맡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것은 저희가 지금 현재 개발 중인 재난재해 분석 솔루션이고, 저희는 위성 영상을 분석하는 회사이기 때문에 위성 영상을 활용하여 인공지능 기법을 이용한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저희 회사 소개를 먼저 드리면, 방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우리나라에서 유일하게 중소형 위성을 제작하고 수출할 수 있는 기업인 세트레가이라는 기업의 자회사로 있습니다. 저희는 위성 영상을 분석하는 회사로 자회사로 있고, 세트레가이 안에는 SIIS라는 위성 영상을 판매하는 회사도 있습니다. 저희가 그룹사이지만 SIIS에서 판매하는 영상만 분석하는 것이 아니고 막사나 플래닛 전체적인 위성 시장에서 공급되고 있는 모든 위성을 활용하여 분석할 수 있는 정보들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저희 회사는 2018년도에 대전에서 시작했고요. 네, 대전에서 왔습니다. 제가 서울에 살다가 대전에 내려가니까 서울에 올 때마다 깜짝깜짝 놀랍니다. 서울이 이렇게 화려하고 큰 도시였다는 것을 새삼 느끼고 있고요. 저희 회사는 2018년도에 시작해서 제가 2020년도에 합류를 했는데요. 그때는 20명이 조금 넘는 그런 작은 규모의 회사였는데, 현재는 110명 정도가 있고요. 대부분 인공지능 연구 개발자들이고, 그리고 저희 서비스를 위한 개발을 하고 있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현재는 서울이랑 광주에 사무소가 따로 있고요. 그래서 서울과 광주에서 근무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이 사진을 혹시 보신 분이 계실까요? 이 사진에 대해서 아시는 분 계실까요? 네, 이 사진은 우주에서 찍은 최초의 지구 사진입니다. 1946년 10월 24일에 독일의 V2라는 미사일에 카메라가 탑재가 되었고 100km 상공에서 지구를 찍은 것인데요. 전쟁의 아픈 역사를 가지고 있는 사진이긴 하지만 한 과학자의 노력으로 카메라를 탑재를 하였고, 이전에는 우리가 볼 수 없었던 우주에서 볼 수 있는 지구를 사진을 통해서 확인했죠. 이 사진을 본 미국의 대기과학자들은 구름의 이동과 그리고 패턴 여러 가지들을 보면서 상당히 열광했다고 합니다. 저희는 이전에 없던 서비스를 하고자 합니다. 인공지능이라는 새로운 가능성을 열고 있는 기술이 있는데요. 저희는 그 기술을 위성 영상에 적용하여 이전에는 할 수 없었던 일들을 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지구정보사업부라고 불리는 저희 사업부에는 18명 정도의 연구자들과 개발자 그리고 기획자들이 함께하고 있고요. 특히 지금 기후위기 시대에 위성 영상을 활용하여 지구를 위한, 그리고 우리를 위한, 나를 위한 서비스를 하기 위해 준비하고 있습니다. 유로컨설트에 따르면 위성에서 촬영하고 있는 영상의 시장이 있고, 그리고 그 영상을 이용하여 분석 정보를 제공하는 시장이 있는데요. 2020년을 기준으로 영상 분석 시장은 2.5빌리언, 3조 원 정도의 규모를 갖는 시장입니다. 그중에 환경과 재난재해 분야는 20% 정도의 규모를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는 그 시장을 지금 공략하고 있고요. 그 시장은 계속해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저희의 서비스 솔루션에 대해서 간단히 소개드리면 3가지 단계가 있는데요. 다들 아시겠지만 위성은 지구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 현재 몇 개의 위성이 지구 위에 있는지 아실까요? 한번 맞춰보시겠어요? 몇 대 정도가 있을까요? 300개? 네, 더 많습니다. 500개 훨씬 더 많습니다. 3,000개보다 많습니다. 많죠. 네, 6,000에서 7,000대 정도가 있다고 하는데요. 물론 그 위성이 다 지구를 관측하는 위성은 아닙니다. 대부분 통신 위성들도 있고요. 통신 위성들은 지구를 찍는 사진은 제공하고 있지 않죠. 하지만 그중에 상당수는 지구를 촬영하는 위성들입니다. 그렇게 촬영하는 위성들은 우리가 눈에 보는 것과 똑같은 가시광 채널을 이용하여 촬영을 하고 있는 그런 위성들도 있고요. 그게 아니라 저희 회사에서 저희 부문에서 주로 사용하고 있는 기상 위성들은 적외 파장대나 아니면 마이크로파 파장대를 이용해서 사람이 눈으로 봤을 때 무슨 정보인지 잘 알 수는 없지만 그런 에너지 정보를 주는 그런 자료들이 있습니다. 그런 다양한 위성 영상을 이용해서 재난이 일어났다는 신호가 있다면 그 재난 지역을 촬영하고 그 재난에 대한 범위나 그리고 그 재난이 어디까지 퍼져 있는지 등을 위성 영상을 통해서 분석할 수 있겠죠. 저희의 첫 번째 단계 솔루션에서는 그런
실시간 또는 준실시간에 모니터링을 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마이크로파나 저게 센서에서 촬영된 영상은 사람이 바로 알 수 없기 때문에 그 정보를 저희가 아는 정보로 변환을 해야 하는데요. 기존에는 그런 정보들을 물리적인 관계식이라든지 아니면 통계적인 방법으로 산출을 해왔습니다. 하지만 인공지능이라는 새로운 기술이 그것을 대신하고 있고 저희도 그 기술을 이용하여 강수량 정보라든지 아니면 온도 등등의 정보들을 산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재난이 일어나고 난 이후에 이전에는 사람이 직접 그곳에 가든지 아니면 그곳에 있는 사람들이 정보를 제공하는 것으로 재난의 면적이나 피해 정도를 산정했었는데요. 최근에는 위성 영상 한 장으로 얼마나 많은 건물들이 피해를 입었는지 그리고 그 피해 정도가 어디까지인지도 판단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저희의 솔루션은 이렇게 3가지 단계로 분석을 하고 있고요. 기술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리면 저희가 현재 가지고 있는 서비스 레벨에 지금 있는 기술이고요. 이 기술은 지금 경희대학교와 함께 개발을 하였습니다. 왼쪽에 보시는 것이 보통 저희가 일기예보에서 볼 수 있는 기상위성 사진인데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에너지 값으로 주고 있습니다. 구름의 패턴은 보이지만 저 구름 안에 얼마나 많은 비가 있는지는 알 수 없죠. 그리고 사실은 저희가 레이더라는 장치를 이용해서 비가 얼마나 오고 있는지를 모니터링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 위에 보이시는 것처럼 레이더는 지상에 밖에 설치가 안 되죠. 하지만 태풍은 어디서 오고 있죠? 저 먼 바다에서 오고 있죠. 그 먼 바다에서 오고 있는 태풍의 비가 얼마나 있는지는 레이더로는 관측이 안 됩니다. 하지만 위성은 우리나라 그리고 동아시아 그리고 또 전구 규모로는 남쪽으로는 호주까지 그리고 아시아 그리고 태평양 도서국가까지 다 촬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넓은 영역의 정보를 생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끊김없이 저기 보시면 회색 영역에는 지금 강수 정보가 조그만 사진이 우리나라 레이더 자료인데요. 정보가 제공되지 않지만 저희가 개발한 인공지능 모델을 이용하면 그런 공간적인 제한이 없이 강수가 어디서 많이 오고 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 한 가지 또 문제는 레이더를 설치하는데 비용이 엄청나게 비싸다는 겁니다. 거의 100억 정도 든다고 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레이더를 설치할 수 있는 나라들이 있고 설치하지 못하는 나라들이 있죠. 특히 재난재해에 취약한 서남아시아 지역이라든지 그리고 아프리카, 남미 지역에는 레이더가 설치되어 있지 않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저희의 기술을 이용해서 강수량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저희의 목표이고요. 그리고 그 다음 보여드릴 기술은 인공지능을 활용하여 시계열 영상을 예측하는 기술입니다. 이전에는 날씨 예보는 수치예보 모델만을 이용해서 가능했습니다. 그런데 그 수치예보 모델을 돌리기 위해서는 슈퍼컴퓨터라는 아주 고급의 장비가 필요하죠. 그렇기 때문에 일기예보를 생산할 수 있는 나라들은 제한적이었는데요. 최근에는 딥러닝 기술이 미래를 예측하는 그런 기술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물론 저는 수치예보 모델을 딥러닝이 대신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수치예보 모델은 여러 피직스들을 기반으로 동작하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중요한 기술입니다. 하지만 수치예보 모델이 하지 못하고 있는 어떤 한계들은 딥러닝을 이용해서 분명히 극복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저희가 개발한 기술은 인공위성 영상을 그대로 다음 미래를 예측하는 기술입니다. 이런 기술들을 통해서 지금 먼 바다에서 다가오는 태풍이 어느 경로로 갈지 또 구름은 어떻게 발달할지 등을 예측하는 것이 저희의 목표이고요. 저희가 가지고 있는 예측 기술은 상당히 세계적으로 탑에 있는데요.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게 작년에 아마 인공지능 쪽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뉴립스라는 학회를 아실 텐데요. 뉴립스는 전 세계적으로 권위 있는 인공지능 학회이고요. 거기서 열린 웨더 포캐스트라는 그 컴피티션이 있었는데 저희가 그 컴피티션에서 마이크로소프트, 카이스트를 다 제치고 1등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의 예측 기술에 대해서는 상당히 자부심이 있고요. 그리고 이것은 아까 보여드렸던 마지막 단계의 포스트 디제스터 매니지먼트 관점의 서비스인데요. 보시면 이제 색깔을 가지고 데미지의 정도를 분류하는 기술입니다. 인공지능은 상당히 시각적인 정보를 잘 처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전에는 일일이 사람이 다니면서 조사했어야 했던 것을 위성 영상 한 장을 이용해서 단 몇 초 만에 이런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저희가 개발한 이 기술은
DIU라는 미국의 국가 보안 기술 연구소 그런 거기서 엑스뷰라는 컴피티션이 있었고 저희가 거기서 또 수상을 했었어서 이 기술은 호주 산불이 났을 때 그 산불의 피해 면적을 산정하는 데 활용되기도 했던 아주 선진의 기술입니다. 이런 기술들은 플러드가 일어났을 때 빌딩에 데미지가 어느 정도 입었는지도 탐지하는 데 활용될 수 있고요. 여러 재난에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저희는 오비전이라는 소프트웨어를 개발해서 저희가 가지고 있는 기술들을 여기에 녹여냈고요. 그래서 이 소프트웨어를 이용해서 위성 영상을 통한 분석들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올 4월에 저희가 4월이긴 한데 4월 말에 오픈하려고 하는 웹 서비스가 있고요. 이 웹 서비스를 통해서 클라우드 기반으로 위성 영상을 분석할 수 있도록 하려고 하고 있고요. 아직 기상기후 쪽으로는 올해 말에 저희가 이 플랫폼에 올릴 계획이 있습니다. 네, 그럼 여기까지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두 번째 발제였던 SIA 발제 들어보셨습니다. 자, 그럼 오늘의 마지막 발제입니다. 오늘 그 마지막 발제 스타트업은 AI 기반 기후 환경 이상 감지 솔루션을 개발하고 있는 DI랩입니다. 저희 대표님은 좀 특별한 게 저희가 섭외가 되었는데 지난 3월 월간 클라이밋에 그냥 청중으로 오셨다가 본인이 이런 비즈니스 하고 있다라고 기회가 되면 꼭 발제를 하고 싶다라고 이제 어필을 되게 많이 해주셨었어요. 근데 마침 저희가 주제를 이렇게 잡게 되어서 연락을 드렸더니 또 선뜻 응해주셨습니다. 그러면 DI랩 모셔볼까요? 네, 안녕하세요. DI랩의 명광민 대표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저희는 데이터를 통해서 기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창업한 스타트업이고요. 지금 이미 다 아시다시피 전 세계적으로 이상기후질환 피해가 어마어마하게 커지고 있고 예전보다도 좀 더 심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계은행 결과에 의하면 1조 3천억 달러 그리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2020년도에 자연재해로 한 1조 3천억 정도의 피해가 있었습니다. 근데 여기서 큰 문제는 그 큰 나라 선진국들은 보험을 통해서 보상을 받고 있는데 저개발 국가들은 거의 파산에 이르는 그런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실제 보면은 탄소 배출은 거의 대부분 선진국에서 했거든요. 이런 문제들이 있고요. 그리고 우리가 점점 위험 기상이 심해진다고 하는데 우리가 정말 진단하고 보고 있는 게 맞는 것일까? 이거에 대한 사실 질문이 필요합니다. 왜 그러냐면 기상청의 보고서에 의하면은 우리가 보는 재해 감시는 2.5km 이상의 관측망이 있어야 레졸브가 가능한데 저희는 기상청 같은 경우는 한 15에서 5km 정도 해상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현상들을 놓치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그냥 정상적으로 보고 있다고 생각하고 그거에 맞춰서 진단하고 대응하고 있는 것이죠. 극단적인 사례인데요. 이런 사례 사실 많이 있습니다. 이건 사실 약간 보안 자료에서 공유는 못 드렸고요. 여기 보시면은 이렇게 강우 레이더 자료인데 기상청에서 이날 가장 강한 게 45mm 시간당 나타나고 있는데 보시면 시간당 93mm까지 내리고 있습니다. 이날은 워낙 강해서 저희가 모니터링하면서 실제 현장에 전화도 했습니다. 가장 가까이 있는 식당에 전화를 했더니 거의 앞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비가 내리고 있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이런 것들이 나타나는 이유가 보시면 앞에 사진에서 보시면 구름이 있는데 어디는 비가 오고 어디는 또 안 오고 이런 국지적인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데 이렇게 되는 건 뇌우의 구조에도 있는데 뇌우 안에는 상승 기류도 있고 하강 기류도 있습니다. 그 안에 편차가 작은 공간에서도 굉장히 많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있는데 최근에 이런 국지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스마트 시티나 이런 사업들에서 IoT 기반 센싱으로 이런 데이터를 많이 수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특성상 도심에 설치를 하다 보니까 여기도 보시면 한 지자체 산 건데 센서가 있고 이 옆에는 흡연부수가 있습니다. 이건 미세먼지 관측망인데 이러다 보니까 이 영향을 많이 받아서 센서가 문제 있는 건 아니지만 실제 우리가 측정하고자 하는 값이 아닌 다른 값이 들어오게 되는 거죠. 그럼 이 데이터를 포함해서 분석했을 땐 왜곡이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런 열악한 환경에 있다 보면 센서는 더 빨리 망가지게 되는 거고요. 이게 그 지점의 저희 데이터 사례입니다.
우리 기상청은 지금 종광기상 관측망이라 해서 기상 예보를 위한 관측망이 한 100여 개, 거기에 방재 기상 관측망 600여 개에서 700개 정도 있고, 이제 공공기관이나 지자체도 한 3,400개 정도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보면 기상청은 굉장히 많은 노력을 기울여서 관리하고 있고 한 97% 정상 자료. 근데 지자체 같은 경우는 한 86%밖에 되지 않습니다. 순환 근무를 하는 문제들도 있고 장비 벤더들도 다양하고 여러 가지 한계들이 발생하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있고요. 저희는 이런 것들을 더 좋은 품질의 데이터로 만들기 위해서 이런 이상 감지 솔루션을 만들었고 그 데이터를 기반으로 예측해서 기후 리스크를 저감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축적된 기후 환경 데이터나 인공지능 기술 그리고 도메인 전문성이라고 했는데, 이게 제가 이상 감지를 계속 해온 거는 SK 플래닛에 있을 때부터 시작을 했는데 거의 한 12년 정도를 해왔습니다. 사실은 앞에서 보셨듯이 우리가 분석을 할 때는 수치 모델과 위성 레이더 그리고 지상 관측을 쓰게 되는데, 커버리지는 모델이나 위성이 좋고 좀 더 정확하고 정량적인 걸 하기 위해서는 현장 관측인 지상 관측 자료가 꼭 필요합니다. 그리고 위성이나 레이더의 그 정량적인 알고리즘을 만들어내기 위해서도 지상 관측이 정확한 자료들이 필요한 것이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계속 해오고 있고 이 기반으로 특허도 출원을 했습니다. 이 예인데요. 뭐 요소별로 보면은 이런 패턴들이 가끔 발생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지금 요 같은 경우는 상대 습도는 공도가 안산 쪽 앞바다 섬에 있는 건데, 섬 같은 경우는 환경이 열악하다 보니까 장비가 빨리 장애가 발생할 수 있는 이런 환경들입니다. 이런 것들은 빨리 탐지하고 이런 빨리 교체해줘서 좋은 데이터를 만드는 그런 것들도 필요하고요. 그래서 유지보수 측면에서도 필요하고 좋은 데이터 품질을 만드는 데도 필요한 것입니다. 이 뒤에는 저희가 R&D를 2년간 진행했던 결과인데요. 각 기관들이나 지자체 그리고 민간 데이터들에 대한 이상 감지를 한 사례입니다. 지금 보시면은 여기 파란색과 약간 주황색으로 있는데, 주황색은 의심 구간, 파란색은 파란색을 벗어나면 오류 구간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정상 데이터는 이런 패턴들을 가지고 있는데, 여기 보면은 의심 사례들 이렇게 조금씩 튀는 게 있고 오류 사례는 과도하게 넘어가는 것들도 있습니다. 이게 환경부도 한 4개월 정도 지나면 확정 자료라고 전문가가 다 다시 한번 검토해서 나오는 자료가 있는데, 실시간 서비스에서는 기본적인 룰 베이스만 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일부는 포함될 수는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중요한 거는 여기 보시면 이런 오류 범위가 넓어졌다 좁아졌다 하는데요. 이런 게 제가 여러 가지 환경들이나 기상학적 이론들을 따라서 국지성이 더 커지는 날씨 패턴도 있고 이게 작아지는 날씨 패턴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미세먼지로 보면은 이제 바람이 잘 불어서 혼합이 잘 된다면은 이런 편차가 적을 것이고, 그리고 굉장히 안정된 대기, 우리가 고농도가 보통 안정될 때 나오는데 그런 때는 국지적으로도 굉장히 큰 차이를 나타나게 됩니다. 이런 것들을 알고리즘에 반영해서 만들어 놓은 것이고요. 여기 보면 민간 기업에서도 A 기업이나 B 기업 사례에서도 이런 정상 데이터들이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이런 의심 사례들도 있고 오류 사례들도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이 케이스 같은 경우는 보면은 값이 아주 튀거나 그러진 않는데 시계열 패턴이 다른 지점들과 굉장히 다른 패턴을 보이고 있고, 그래서 여기는 장비 어떤 오류나 어떤 문제가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는 지점입니다. 이런 그 데이터 기반으로 저희가 기존 서비스되는 실시간 서비스 데이터에 대해서 저희 알고리즘을 적용해서 추가로 탐지한 사례인데, 보면은 통계 기반의 알고리즘에서 0.9% 정도 나왔고, 의심 인공지능 기반의 의심이나 AI 기반에서 조금 차이는 많이는 안 나는데 여기 보면 건수가 몇 개가 더 들어가고 있습니다. 튀는 값들이 이렇게 반영이 된 거고요. A 지자체에서도 한 2에서 4% 정도, 3% 정도 오류 데이터가 추가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게 퍼센티지는 크지 않다고 볼 수 있는데 이게 튀는 값들은 실제 분석할 때는 굉장히 영향을 많이 미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도 이 지자체에서 뭐 디지털 재단 통해서 분석을 했는데, 우리가 인사이트 직관적으로는 미세먼지가 이럴 때는 높을 거야, 이런 경향이 있을 거야라고 가정하고 분석을 했는데, 거기 리포트에 보면은 이게 유의미한 상관관계가 나오지 않아서 이건 왜 그런지 좀 더 분석이 필요하겠다 이렇게 나오는데, 이런 것들이 영향을 주는 게 다 이런 오류 데이터에서 오는 것입니다. 이런 데서도 이런 차이들이 있었습니다. 이거는 공간 분포를 그려본 것인데요. 여기 보면은 오류 데이터가 포함되어 있을 때 이렇게 보이는데, 오류 데이터를 좀 더 제거했을 때는
좀 더 공간 분포가 달라지게 됩니다. 주로 튀는 값들은 사실은 전체 오류 중에 튀는 값은 아주 많지는 않습니다. 근데 이렇게 낮은 값으로 나타나는 경우들이 생각보다 이 경우는 많이 있었고요. 그렇기 때문에 공간 분포의 고농도 지역들이 좀 더 왜곡될 수 있고, 이런 상태로 진단이 된다면은 우리가 고농도 지역을 분석하고 어느 지역에 저감 솔루션을 설치한다든지 대책을 세울 때 이런 것들이 잘못 판단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으로 진행하고자 그 구현 진행 중인 것은, 이거는 강수에 대한 예측인데, 앞서서 위성이나 레이더 그리고 수치 모델 기반의 예측들이 있었는데, 이게 작년 같은 경우 저희가 강남 침수가 있었을 때 우리는 예보도 있었습니다. 비가 많이 올 것이라고 했었고, 또 실제로 우리도 현장에서 실시간으로도 보고 있었습니다. 그날 저 같은 경우도 청주에서 집으로 올라오면서 차를 타고 왔는데, 저는 계속 레이더를 보면서 어느 쪽으로 가야 될까 고민을 했었거든요. 예, 뭐 경부고속 끝까지 가서 강병북로를 탈지 외곽순환을 탈지. 저는 그날 혹시 몰라서 외곽순환을 타고 갔거든요. 근데 타고 가면서도 비는 어마어마하게 많이 왔습니다. 그런데 다음날 기사를 보니까 경부고속도로는 침수가 돼서 차들이 많이 빠져 있는 그런 상태가 있었는데, 이런 정보들도 이런 예측을 기반으로 지금 같은 경우는 보면은 중장기보다는 저는 초단기에 좀 더 초점을 두고 있는데, 이런 예측을 할 수 있었다면 그런 피해를 훨씬 더 줄일 수 있었을 것입니다. 여기서는 또 중요한 건 예측한 걸 또 잘 전달할 수 있는 툴도 있어야겠죠. 저희가 타겟하고 있는 고객은 1차적으로는 보험회사이고, 보험사나 재보험사, 그리고 2차적으로는 TCFD에 기반한 공시를 추진하겠다는 기업들입니다. 보험사 같은 경우는 보면은 여기 보시면 몇 가지 사례들인데, 폭염이나 이런 걸로 사망자도 증가하게 될 거고, 연금이나 이런 상품도 손실이 증가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현재는 제대로 진단이 되지 않다 보니까 좀 이 리스크가 나중에 더 커질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 앞에서도 조석훈 청장님께서도 말씀해 주신 이런 것들을 재산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런 데이터로 사용할 수 있을 거고, 실제로 보면 코리안이나 뭐 이런 재보험사들은 뭐 지진 DB라든지 뭐 태풍 DB를 뭐 수백억씩 들여서 구매하고 있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TCFD 지금 국내 기업들도 많이 가입이 돼서 공시에 포함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시되고 있는데, 한계는 뭐냐면 보면 저희가 타겟하는 게 물리적 리스크 중에서도 단기 리스크하고 만성 그 리스크가 있는데, 단기 리스크에서는 이런 거에 대한 대응이 아직까지는 좀 명확하지 않은 한계가 있습니다. 선언적으로 우리가 대응하겠다, 예를 들면 태풍이나 홍수에 대해서 대응하겠다 정도로 남아있지, 구체적으로 어떤 시스템이 있고 어떻게 진단해서 이런 것들을 대비하겠다, 이런 것들이 없습니다. 앞에서 제가 보여드렸던 사례로 예를 들면은, 내가 있는 강남 지역에 지금 관측 비가 어느 정도 오고 있는데, 그 뒤에 보니까 위성이나 레이더를 보니까 동쪽에서 쭉 이동해 오고 있는 강수들이 추가적으로 더 있습니다. 그리고 장기적으로 그 이상 시간은 뭐 수치 모델도 참고값을 사용하겠죠. 그러면 그거 기반으로 강수 예측했을 때, 여기는 앞으로 현재까지 뭐 누적 몇십 미리 왔는데 앞으로도 몇 미리 더 오겠다. 그럼 그거를 그 홍수맵으로 연동해서 이 지역은 침수가 어디까지 될 예정이니까 어떤 대응을 해야 된다. 이런 것들을 해주는 게 필요한 거고, 이게 왜 시스테매틱하게 필요하냐면은, 사람이 그거를 다 하기에는 전문가들이 무수히 많아야 되고, 그 산업의 특성을 알고 있는 전문가들이 다 있어야 됩니다. 근데 그걸 할 수 없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시스템적으로 만들어 놔야 되고, 그 정보를 가지고 대응을 해주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 되는 것입니다. 추가적으로 하고자 하는 것은 이런 기온이나 강수, 미세먼지, 침수 등 IoT 기반 센싱으로 추가하는 이런 작업들이고, 이런 작업을 할 때 이거는 결국은 보험으로 연계한다면 이게 증명될 수 있어요. 위조되지 않았다는 증명이 있어야 돼서, SKT의 이니셜이라는 게 있는데, 이걸 통해 블록체인 기반의 사물 DID 기술인데, 이것과 협업해서 위조되지 않은 인정할 수 있는 데이터로 확보하는 것이 하고자 하는 방향이고, CCTV를 통한 침수 감지. CCTV는 이미 무수하게 많이 있기 때문에 이 데이터를 통해서도 더 많은 침수 정보를 얻을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고요. 이거를 B2C로도 빨리 알릴 수 있도록 이런 개발을 하고자 하는 방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여기 보면은 궁극적으로 제가 창업하면서 그렸던 그림이고, 장기간에 걸쳐서 가고자 하는 그 플랫폼의 그림입니다. 하위에 있는 다른 여러 부처 데이터라든지 많은 산업의 데이터들도 들어올 수 있을 거고요. 기상환경에는 관측이 기상 관측도 있고, 환경 쪽도 있고, 수문 쪽도 데이터들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IoT 기반의 다른 추가적인 관측들과 산업의 데이터들,
그리고 앞에 있던 원격 탐사, 위성, 레이더, 라이다 이런 것들과 수치 모델 이런 잘 통합해서 이 안에서 분석하고 이걸 서비스를 만들어주는 이런 과정들이 가고자 하는 방향입니다. 이건 플랫폼 그림이고 이 모든 영역들에 반영이 될 수 있을 걸로 보고 있고요. 저희 팀 간단한 소개인데 저 같은 경우는 대기과를 전공하고 공군에서 저도 예보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런 과정에서 민간에서 일하겠다는 결심을 했었고 SK 플래닛과 KT에서 IoT 기반 센싱과 분석 예측을 진행을 했습니다. 지금 같이 있는 사업 관리하는 이사님과 데이터 분석하고 있는 최성령 선임 그리고 이 5월에 합류하는 분까지 저희가 4명이 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이렇게 세 개 스타트업의 발제까지 모두 들어보았는데요. 아마 여러분들이 기업들한테 궁금한 점도 좀 많으시고 또 좀 아까 앞서 일부에 발제하셨던 인사이트 발제하셨던 분들한테도 조금 더 물어보고 싶으신 것들도 많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Q&A 시간을 따로 무대에서 마련하려고 하다가 좀 개별적으로 이야기를 나누실 수 있는 시간을 드리면 좋을 것 같아서 제가 그 명함 나누실 수 있는 시간을 좀 드리고자 하는데 혹시 그 전에 혹시 나는 좀 한번 손을 들고 질문을 좀 해보고 싶다 아니면 뭐 대표님이나 오늘 발제자들한테 질문을 좀 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이 혹시 계실까요? 저희가 온라인으로도 질문을 받고 있는데 온라인으로는 아직은 질문해 주신 분은 없는 걸로 제가 확인을 했고요. 혹시 뭐 현장에서 조금 더 질문을 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이 계실까요? 네. 저희 마이크 좀 주시겠어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환경 뉴스레터 그린위엄을 만들고 있는 윤원섭 에디터라고 합니다. 지금 오늘 발제해주신 스타트업 대표님들에게 좀 여쭤보고 싶은데요. 사실 기후 적응은 이제 정부가 최근에 기후 적응 관련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다고는 하지만 여전히 재원이나 이런 점에서는 좀 부족하다고 느껴지는데 혹시 현장에서 일을 하시면서 기후 적응 관련해 가지고 좀 이런 지원이 필요하다, 이런 정책이 있었으면 한다라고 하시는 게 있는지 좀 듣고 싶습니다. 네, 아마 바로 대답해 주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마이크 그쪽에 있거든요. 저희 한번 스타트업 대표님들께 답변을 부탁드려 보겠습니다. 네. 제가 하면서 필요하다고 느꼈던 거 일부 말씀드리면요. 지금 같은 경우는 기업도 그렇고 정부도 이건 다 공공성이니까 정부에서 다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이 강합니다. 근데 실제로 저 같은 경우는 공군에서 예보를 해보면 예보를 하면서 고객인 조종사의 니즈를 알기 때문에 그거에 맞춘 예보를 해줄 수 있거든요. 리스크 관리도 할 수 있고. 근데 지금 같은 경우는 그게 전혀 없다고 보면 산업 같은 경우는 기상청에서는 사실 산업을 이해하고 예보해 줄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민간에서 할 수 있는 제도적인 마련들이 좀 필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제가 고해상도 관측 데이터를 가지고 서비스를 하려고 할 때 보면은 기존에는 다 지자체나 공공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게 한계가 있고 이런 민간의 서비스를 쓰는 게 좋은데도 불구하고 사실 담당자가 우린 이 좋은 게 있으니까 쓰겠어라고 하는 게 어렵거든요. 이런 것들을 좀 더 할 수 있는 시장을 이걸 강제로 해달라는 건 아니고 이런 방법들을 쓸 수 있는 그런 제도적인 정책적 마련들 이런 것들이 있다면 훨씬 더 좋을 거란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네, 혹시 SI 애널리틱스도 혹시 뭐 얘기해 주실 거 있으실까요? 네, 비슷한 의견인데요. 저도 이제 회사에서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쪽이 공공 서비스의 개념이 강하고 그래서 대부분 사업들이 용역 개념으로 연구개발 사업들이 많이 나오는데 그게 아니라 최근에는 이제 기업들에서 서비스하는 것들을 바로 구매해서 공공에서도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으로 정책이 결정이 되고 그런 식으로 기업들을 지원하는 방향이 많이 생기면 저희도 연구 개발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서비스까지 확장하는 데 상당히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굉장히 좋은 질문 해주신 것 같아요. 사실 지금 이쪽 영역에서 비즈니스 하시고 있는 다양한 스타트업들이 계신데 사실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기가 상당히 어려운 분야이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 아마 고민이 많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질문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혹시 또 다른 질문 있으실까요? 네, 한 분 더 질문 받고 저희가 현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질문 부탁드릴게요. 예, 안녕하십니까. 저는 인테그라 DNC의 고배원 대표라고 하고요. 저희 회사는 이제 클라이밋 텍과 약간 컨스트럭션 텍을 결합한
그래서 건설 건축 분야에서 어떻게 기후 위기에 대응할까 이런 것을 많이 고민하고 지금 개발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이렇게 지금 날씨를 예측하고 또 특히 재난을 예측하는 것이 인프라에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치고 건물들에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오늘 굉장히 관심이 갔어요. 근데 그 중에서도 우리 SI의 아까 보여주신 그 Building Damage Assessment Analysis를 보여주셨는데 시카고 일리노이를 예를 드시면서 근데 저희는 지금 건물 하나하나마다도 사실 노후도가 다르고 또 그동안 어떤 보수가 됐던 이런 것들의 히스토리가 다르기 때문에 지역 뭐 거리 중심이 아니라 아예 건물 단위별로도 사실은 이 기후 위기 재난에 대한 대응책이 달라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런 부분에서 저희가 이제 어떤 지금 맵들을 좀 만들어보고 이런 걸 연구를 하고 있는데 혹시 그 SI에서 말씀하시는 그런 빌딩 데미지 어세스먼트에서 그런 어떤 건물 단위까지도 지금 그게 데이터를 구축하고 예측을 하는 그런 단위까지 예상을 하고 계신 건지 그런 게 좀 궁금했어요. 네, 마이크 좀 전달 주시겠어요? 네, 뒤쪽에 있습니다. 네, 저희가 사용하고 있는 영상의 가장 고해상도 영상이 30cm 정도까지의 고해상도 영상을 사용하고 있고 그래서 아까 보여드렸던 그 솔루션 같은 경우에는 건물 단위로 다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건물 단위 분석이 가능하고요. 그런데 지금은 이제 재난이 있었던 상황 이후에 이제 포스트 디제스터의 분석이기 때문에 어떤 그래도 그 단계가 상당히 이제 저희가 세 단계인데 완전히 무너졌던지 아니면 메이저 데미지를 받았던지 마이너 데미지 정도의 분석만 가능하고 저희가 아직 개발하진 않았지만 듣기로 위성에서 집안 침하 이런 것들을 볼 수가 있어서 싸 영상 같은 경우에는 건물의 균열이나 이런 것까지도 디텍트 할 수 있는 기술이 있다고는 저도 들었는데 아직 저희가 그 정도까지 개발은 되지 않아서 네, 거기까지는 아직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네. 네, 답변이 되셨을까요?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또 현장에서 말씀 나누실 수 있도록 오늘 저희 공식적인 세미나 자리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저희가 이 기후 적응 기술을 주제로 삼으면서 굉장히 광범위하고 다양한 그 주제들을 다룰 수 있겠더라고요. 근데 그 중에서도 사실 오늘은 기상 예측, 기후 재난 예측 쪽에 조금 저희가 포커스 맞춰서 준비를 하긴 했지만 기후 적응 기술 관련해서도 굉장히 다양한 이야기들을 많이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앞으로 매달 진행하는 월간 클라이밋을 통해서 기후 적응 기술뿐만이 아니라 다양한 기후 관련 아젠다들로 좀 자리를 계속 만들어볼 예정이니까 앞으로도 많은 관심 가져주시고요. 저희가 앞으로 좀 이런 주제로 소풍이랑 같이 좀 세미나를 해보고 싶다라고 하는 제안이 있다면 언제든지 저에게 제안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오늘 세미나는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참여해 주신 모든 분들 감사드리겠습니다.